프로포즈 받았다. 근데 잘 살 수 있을지가 걱정돼. 이 싱숭생숭한 마음 해결할 수는 없을까? 해결했어. 해결했어. 대체 어떻게 해결했다는 거야?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두 분 간단한 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심리학자 차기현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무속학자 미르신입니다. 학자 해도 되나? 네. 이 두 분이 어떻게 이 자리에 오셨을까요? 저희가 이렇게 무속적으로 손님을 대할 때나 여기 선생님들도 이렇게 상담을 받으실 때 네네. 공통되는 부분이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저 진짜 어렵게 모신 분이거든요. 네, 어렵게 한번 초빙을 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저는요, 이렇게 무속하고 심리학하고 이렇게 콜라보를 한다라고 했을 때 과연 뭐가 비슷할까? 그리고 여기서 비슷한 게 과연 있을까 너무 궁금하고, 그리고 여기는 사실 미지의 세계잖아요. 그래서 한번 들어보고 싶었어요. 너무 궁금했어요. 저도 한번 궁금했어요. 제 상담도 좀 받아야 될 것 같아요. 네. 과연 무속과 심리학자 선생님께서 말씀하시는 네. 공통점이 뭐가 있을지 일단 첫 네. 번째 주제거든요. 네. 바람 피는 여자들의 특징입니다. 선생님 먼저. 제가 먼저 좀 하자면, 예전에는 바람피는 여자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바람피는 사람들이라고 하는 그 종류가 뭐였냐면, 남자를 좋아하는 여자, 그리고 성관계를 좋아하는 여자, 그치. 아니면 노는 거 좋아하는 여자, 그런 기회가 많은 거죠. 그리고 새끼가 흐르거나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노는 거 좋아하고 활달하고 사람들 많이 만나고 이런 거 좋아하시는 분들이 바람기가 있다라고 얘기를 했었는데, 요즘엔 좀 달라졌어요. 바람피는 사람이라는 그 범위가 너무 넓어졌어요. 그러니까 기회가 있고, 그리고 주변에 이성이 있고, 그리고 조금만 삐끗해서 마음이 흔들리면 그냥 바람을 피더라고요, 요즘에 다. 그래서 예전하고 지금은 좀 달라진 것 같아요. 어때요? 그 무속적으로 봤을 때는 일단 사주 자체가 일부 종사를 못하는 사주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한 사람과 살 수 없는 사주들. 그런 경우는 두 부류로 나뉘는데, 예를 들어서 내가 지금 남편하고 살고 있지만 절대 못 참아서 이혼을 하고 또 다른 남편을 만나는 케이스가 있는 반면, 그거를 이혼을 안 하기 위해서 자꾸 그 다른 거를 어디서 찾아오는 거지. 그래서 바람 피는 사주들이 특징이 그렇고, 두 번째는 바람을 피면 무속인은 알아요. 전보러 오면 너 바람 피잖아! 그렇게 나갈 때가 있어. 네, 어떻게 그래서 알아요? 알려주세요. 딴 남자가 있다. 그리고 또 뭐 실제로 이렇게 자기 이름 넣고, 어떤 분이 다른 그러니까 남편 이름을 안 넣고 다른 남자 이름을 넣은 거지, 점을 볼 때. 그러면 이름 똑바로 대! 이렇게 나갈 때가 있어요. 이 사람 네 남자 아니잖아! 이렇게 혼날 때도 있고. 바람 피는 사람들은 너무 자기가 티를 내지 않아요? 너무 티를 무속인쯤으로 내요. 오면 네. 티를 오히려 안 내죠. 걸릴까봐 무섭고, 혼날 것 같으니까 무서운 점도 있고. 근데 좀 인간적으로 봤을 때는, 제가 심리적으로 보면 바람 피시는 분들 특징이 약간 감정 기복이 심하고 좀 그런 부분 있지 않아요? 그런 감정 기복이 되게 들뜨시는 재밌는 게 분들. 뭐냐면요, 예전에는요, 그러니까 바람 피는 사람이라고 하는 게 있었어요. 근데 맞아요. 지금은 너무 참하고 너무 착하고, 맞아요. 너무 가정주부인데 너무 이런 조신하고 이런데도 불구하고 바람을 피시는 분들이 많아요. 너무 많아요. 그래서 많아요. 그 사람의 도덕성이 문제인가? 그러니까 이 도덕성을 한번 얘기를 하자면, 이 도덕성이라고 하는 게요, 굉장히 매 순간순간 그 시험을 많이 받아요. 근데 그 시험 받는 것을 오롯이 나는 끝까지 버틸 거야, 유혹에 되게 강하게 버틸 거야 하는 사람들은 그 유혹에도 견디는데요, 요즘은 그 유혹이 너무 많아서 너무 순간순간 많이 휘둘리는 것 같아요, 사람들이. 그래서 도덕성이 되게 높다라고 해도 어느 순간 무너지는 것도 보기도 하고, 그리고 또 바람이라고 하는 그 정의를 봐도요, 되게 재밌는 게 있어요.
바람이 어디서부터 정이야? 라고 얘기를 할 때요. 어디서부터 정일까요? 그러니까 잠자리를 해야 정일까? 손을 잡고 키스를 해야 정일, 바람을 피는 것일까? 아니면 정신적으로 바람을 피는 게 바람 피는 것일까? 근데 여자가 느꼈을 때 남자가 바람 피는 건 정신적인 외도도 바람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여사친하고 마음이 통해서 오래 뭐 시간을 보낸다. 이것도 바람이라고 정의를 하지만 남자가 생각하는 바람은 성관계로 거의 한정이 되더라고요. 이 차이도 있어요. 그래서 이 바람이라고 하는 게 이 도덕성으로 얘기를 하기에는 사람마다 기준이 다 다르고 그리고 유혹이 너무 많고 그리고 그 유혹에 매 순간 버텨내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지 않은 것 같아요. 요즘에는. 저는 인간적으로 봤을 때 정서적 바람이 더 나쁘다고 생각해요. 네, 육체적 바람이야 뭐 하룻밤의 꿈 같은 뭐 이런 걸 수도 있겠지만 정서적 바람은 정말 모든 걸 공유하는 거잖아. 근데 제가 이 심리학을 하다 보니까 좀 더 철학적이 돼서 그런지 모르겠는데요. 사실 인간이 동물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동물이다 보니까 사실 어떤 수컷이든 어떤 암컷을 만나면 좀 세게 말해도 돼요? 그럼요. 발작나고. 네, 그럼요. 수컷은 암컷을 만나면 발정이 나고요. 그렇죠. 암컷은 수컷이 너무 멋있어 보이면 또 발정이 나게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동물의 관점에서 보면 사실 바람이라는 게 아니라 그냥 너무 암컷이 수컷을 만나고 수컷이 암컷을 만나는 거 너무나 자연스러운 거예요. 근데 어쩌면 이 결혼이라고 하는 제도 자체가 인간 그 동물의 본성을 이렇게 잡아두려고 하다 보니까 거기에서부터 바람이라는 정의가 생기지 않았나 그런 생각도 들었어요. 좀 철학적인 거죠. 그렇게 생각을 하니까. 굉장히 심오한 세계군요. 그쵸? 네. 네. 근데 저는 정말 의외인 거는 오히려 그 얌전한 고양이가 부뚜막에 먼저 올라간다고 손님들 보면은 선생님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세상 놀게 생겼는데 정말 교과서처럼 사는 사람이 있고 세상 착하고 참하게 생겼는데 엄청 바람 피는 사람도 있고 몇 명씩 만나고 막 이러는 사람도 있고 그 외모로도 판단이 안 되는 것 같아 이거는. 이게요 억압의 개념이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럴 수도 억압이 있어요. 뭐냐면 평상시에 그 되게 순종적이고 순정적이고 그런 사람들 보면요 자기의 표현을 잘 못해요. 자기의 표현을 못한다는 건 뭐냐면 주변의 시선 때문에도 굉장히 갇혀 있고 그리고 세뇌를 당한 거죠. 그러니까 사회적인 학습을 당해서 거기에 딱 맞춰가려고 하는 사람들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억압이 돼 있는데 자기의 본성이나 본능이나 욕구는 사실 억압을 시킨다고 무조건 억압이 되는 건 아니잖아요. 인간이라는 게. 그러다 보니까 어느 순간 아무도 모른다. 그러면 분출이 되는 경우들이 꽤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언제 원나잇 해 물어보면 여행 혼자 가서 어떻게 만나지? 나 좀 알려주세요. 혼자 어떻게 만나지? 그러니까 혼자 여행 가면 아무도 모르잖아요. 나를 아는 사람들이 아무도 그죠? 없잖아요. 그래서 여행지에서 만난 여행객하고 원나잇을 하고 여행 내내 같이 다니고 그러면서 여행에서 끝나고 나면 빠이빠이 사귀는 건 아니고 다음 여행 갈 때 같이 갈까? 그래서 또 같이 가고 이런 케이스들도 있다고 얘기를 하거든요. 무속적으로 풀었을 때는 사주에 도화, 홍염, 역마 껴있으면 바람 필 확률이 매우 높고 네, 그쵸? 왜냐하면 그렇게 홍영, 도화 이렇게 있는 사람들은 특징이 뭐가 있나요? 홍염 말 그대로 꽃이 피어서 있는 거잖아. 이게 볼이 빨갛다, 복숭아꽃처럼 빨갛다. 그러니까 나는 가만히 있어도 내가 너무 매력적인 거지. 자꾸 주위에서 남자들이 붙고 여자 남자 마찬가지로. 그리고 도화 같은 경우는 복숭아꽃이 피었잖아요. 그러니까 꽃이 피었으니까 어때요? 자꾸 향기가 나잖아. 그래서 자꾸 자 홍염 같은 경우는 내가 예쁜 거고 도화 같은 경우는 매력이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거 두 개를 가진 연예인들이 굉장히 많죠. 근데 여기에 이제 화개가 있으면 꽃이 폈다가 덮이는 살 이게 있으면 이제 세상 모든 거 해탈하게 되고 막 이렇게 되고. 근데 자 제일 무서운 거 백호살이 있는 사람들은 남편이 일찍 죽거나 과부살이라고 그러잖아요. 흔히 이전에 여자 혼자 하얀 호랑이잖아요. 일어나는 사주다. 백호가 있으면 거의 대부분 일부 종사를 못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사주적으로 봤을 때는 도화 홍염에 역마 백호 있다. 이러면 나는 바람기가 있을 수가 있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꼭 그런 건 아니지만 그 심리학에서 네. 성격 유형에서도요 바람기 있는 성격 유형이 있어요.
그러니까 바람기라고 하는 거라고 정의하기에는 좀 너무 한쪽으로 갔지만 성격 유형 중에 노는 거 좋아하고 그리고 팔색조면서 술 마시는 거 좋아하고 친구 굉장히 많은 그런 좋네요. 난데. 그래서 딱 느껴졌습니다. 그치 나지. 네 좋네요. 네. 그런 성격 유형이 있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연예인 중에 많아요. 그죠 맞아요. 그 성격 유형이 연예인 중에 굉장히 많은데 맞아요. 이게 어떤 분들은 자기 직업으로 그 끼를 발산하면 그치. 바람기로 안 나와요. 맞아요. 근데 자기 직업이나 아니면 자기 취미나 그런 걸로 발산을 못하면 그렇게 바람으로 나오더라고요. 나 소름 끼쳤어. 무속도 똑같거든요. 그래요? 오, 무속인들이 봤을 때도 그 직업으로 어떻게 풀어먹느냐가 되게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우리 옛날에 흔히 화류계, 무당, 연예인, 한 끗 차 뭐 이런 말 있잖아요. 이런 끼를 많이 갖고 있는 사람들이 주로 직업으로 풀어먹어야 되기 때문이거든. 근데 이런 끼를 갖고 있는 사람들이 뜬금없이 회사 다닌다? 바람나랑률 굉장히 높죠. 그쵸. 이거를 좀 어떻게 다른 쪽으로 풀면 되는데 네. 이거를 좀 감추고 있다가 뭐 회사에서 이게 터지는 경우가 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거를 인생에서 사람들이요 긍정적으로 사용하는 방법이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화가 났어. 그러면 저 사람을 이겨야지라고 하면서 경쟁심으로 승화시켜서 열심히 일해서 성공하는 사람이 있잖아요. 근데 어떤 사람은 화가 났어. 이 분노를 주체하지 못해서 칼 들고 좀 죽이겠다고 투사하는 사람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같은 게 있어도 자기 인생에서 긍정적으로 활용하려고 하는 사람들은 그렇게 성장하고 좀 더 나아지는 것 같은데 그거를 어떻게 긍정적으로 활용할지 모르고 그리고 자기 인식 능력이라고 하잖아요. 자기에 대해 생각을 하지 못하고 자기 컨트롤이 안 되면 그거를 자기도 모르게 그냥 놔버리면 그냥 흘러가는 대로 가는 것 같아요. 그냥. 자존감이 낮은 사람들이 주로 바람을 피는 것 같아요. 내가 자존감이 낮아서 어딘가에 애정을 갈구하고. 심리학에서 보면 자존감이 높은 사람은요 도덕성이 높아요. 그러니까 나 맞췄어요? 나 똑똑해. 자존감이 낮은 사람은 금사빠예요. 맞아, 금사빠. 금방 사랑에 빠져요. 근데 맞아. 물론 여기에는 100%는 아니에요. 그쵸. 그러니까 그 비어있는 그 도덕성이 무조건 높다고 해서 바람을 꼭 안 피는 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이 바람이라고 하는 정의에 따라 좀 다른데 바람도 갈아타는 것도 바람이라고 본다면 어떤 사람들은 나 얘랑 헤어질 거니까 딴 남자 만날 거야. 나는 마음속으로 얘랑 정리했으니까 죄책감을 못 느끼는 경우들도 있고 그리고 운명론을 믿는 사람들도 생각보다 바람을 핀다거나 아니면 갈아타기를 한다거나 잠수이별을 한다거나 이런 사람들도 있고요. 자존감이 높은 사람 중에 나르시시스트들이 있어요. 되게 이기적인 사람들. 이기적인 사람들도 자존감하고 상관없이 되게 자기가 원하면 다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죄책감을 못 느껴요. 근데 선생님 저는 그럼 바람둥인가요? 그거는 다른 방식으로 어떻게 풀고 계시냐에 따라 다르지 그죠? 않을까요? 나 세상 교과서거든. 난 진짜 억울하네. 나 좀 다 갖췄는데 이거 어떡하지? 그렇습니다. 지금 저희 이렇게 처음 선생님하고 만나서 얘기해봤는데 박사님하고 얘기해봤는데 일치하는 게 되게 많아서 네. 깜짝 놀랐어요. 네. 그리고 그 어김없이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선생님이 말씀하신 조건 그리고 무속인이 봤을 때 이런 사주에 풀었을 때의 조건이 아마 거의 맞을 거야. 그래서 이런 거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다음 시간에는 우리 선생님하고 또 한번 심도 있게 또 얘기를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 너무 반갑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미래신녀입니다. 반갑습니다. 심리학자 차이현입니다. 네. 이번 시간 주제는 네. 자존감 낮은 사람들의 특징이거든요. 과연 어떤 사람들이 좀 자존감이 낮을까요? 자존감이
자존감이라고 하는 게요. 포괄적인 자존감이 있고요. 그리고 이 개별적인 자존감이 있어요. 뭐냐면 한 일 자체 혹은 한 취미생활 한 가지에서 자존감이 높은 사람이 있고요. 그리고 그거하고 상관없이 전체적으로 자기 자신에 대한 자존감이 높은 사람이 있거든요. 근데 되게 재미있는 게 이 일에서 성공을 했거나 취미생활에서 덕후가 돼서 정말로 성공을 했거나 아니 뭐 하나라도 잘하잖아요. 그러면 전체적인 포괄적인 자존감도 높아지거든요. 근데 자존감이 낮은 사람들 이렇게 보면 다른 사람이 아주 순간적으로 너 왜 이렇게 못생겼어? 너 왜 이렇게 성격 안 좋아? 라고 안 좋은 피드백을 받았을 때 일시적으로 자존감이 낮아지는 경우도 있고요. 그리고 일에서 실패했을 때 일시적으로 자존감이 낮아지는 경우도 있고요. 그리고 살면서 성공이라는 것보다 실패에 좀 더 포커스가 맞춰져서 부정적인 사람들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이 자존감이 낮은 사람들이 있고, 그리고 자아상, 그러니까 자기가 자기를 보는 그런 자아상 자체가 부정적인 사람들, 낮춰 생각하는 사람들이 자존감이 낮은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실제로 심리 연구들을 보면요, 자존감 높은 사람이 한 30%에 35%, 자존감이 높은 사람이 30에 35%, 자존감이 낮은 사람이 65%에서 70%인데 우리나라는 자존감 낮은 사람이 훨씬 더 많아요. 훨씬 더 많아요. 훨씬 많아요. 그러니까 자존감 높은 사람이 오히려 10%에서 15% 정도밖에 안 되고요. 대부분 다 자존감이 보통이거나 낮은데, 보통도요 높다라고 평가를 안 해요. 보통도 높은 게 아니고요. 그냥 보통, 평균, 그냥 낮은 거. 근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집단주의 문화권이잖아요. 집단주의 문화권의 특징은 뭐냐면 옆에서 간섭을 잘하고요. 옆에서 잔소리를 잘하고요. 잔소리를 할 때 항상 꼭 비난이 따라와요. 그러니까 이 집단주의 문화권 안에서는요, 자존감이 높아지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그래서 정말로 자기 인생에서 엄청난 실패를 극복하고 성공한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자존감이 높아지기 때문에 굉장히 자존감 높은 사람이 적어요. 낮은 사람이 훨씬 더 많아요. 무속적인 건 정말 이거는 이렇게 말씀드리면 죄송하지만 무속적으로 봤을 때는 주로 부모님이 사이가 안 좋았거나, 그리고 뭐 편부거나 편모거나, 아니면은 뭐 부모님이 너무 바빠서 할머니 손에 컸거나, 이런 좀 가정 환경이 남들과 다르신 분들이 현저하게 낮더라고요. 저희는 점사를 보면 이 집안의 가족력이 나오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보면 봤을 때 어렸을 때 힘들었겠다 싶은 분들이 자존감이 높은 분이 거의 없다는 거. 그렇고 심리학에서도 그거 있어요. 아, 그래요? 네. 자라온 환경 탓인 것 같고, 그리고 저는 제일 점사 보면서 손님들 중에서 이 사람은 정말 자존감이 되게 낮은데 숨기고 있네, 이런 손님들이 있어요. 누구냐면 너무 잘났어. 내가 너무 잘난 거야. 막 학교도 되게 좋은 대학 나왔고 대기업 다니고 막 이래. 그럼 자존감이 낮은 이유가 없거든. 근데 말을 하는데 삶에 미련도 없고 나는 살고 싶지 않고 뭐 이렇게 행복한 게 없고 자기가 존재하는 이유를 잘 못 찾는 사람들이 있더라고. 그리고 이렇게 그래서 내면을 들어가 보면 대부분 가정 환경이라든지 아니면은 성격적인 부분이 굉장히 예민해서 소심한 자극에도, 사소한 자극에도 되게 상처받는 스타일들, 이런 분들이 자존감이 낮아요. 이 행복에 대해서 얘기를 해주셔가지고 네. 이제 말씀을 드리자면, 자존감의 기능이, 네. 자존감은 우리가 흔히 알기를 내가 나를 좋아하고 내가 나를 사랑하고 내가 나를 존경하는 마음이잖아요. 그죠? 근데 자존감의 기능이 뭔지 혹시 아세요? 자존감의 기능이요? 네, 자존감이 대체 왜 필요할까? 자기를 사랑해야 뭐 남들도 어루만지고 보듬고 하는 거 아닐까요? 자존감의 기능 딱 하나예요. 사람을 행복하게 만들어요. 자존감이 너무 높잖아요. 그럼 나르시시스트로 가거나 이런 경우들도 있어요. 근데 자존감의 기능 딱 하나밖에 없어요. 사람을 행복하게 만들어요. 그럼 꼭 필요한 거네요. 네. 근데 아까 어린 시절의 얘기를 말씀을 하셨지만 실제로 아이들이 자존감이 형성되는 과정을 보면 네. 일단 첫 번째는 자기의 가정 환경, 부모가 어떻게 키웠느냐거든요. 그리고 맞아. 두 번째가 부모가 키운 거 안에서 자기가 어떤 성공 경험을 했느냐거든요. 근데 아무리 열심히 성공 경험을 했어도요, 부모가 안 좋은 피드백을 계속해. 너 왜 100점 안 맞고 95점 맞았어? 이런 자존감이 떨어질 수밖에 없어요. 맞지. 그래서 부모 영향은 정말 절대적이에요. 그래요. 저도 그래서 그 환경의 영향이 크다고 생각을 하고, 그러면 자존감을 높이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내 삶이 나아져야지. 정확히 얘기하면 내 삶이 너무 풍족한데 모든 걸 다 갖췄는데 자존감이 낮은 건 우울증 생각해봐야 될 수도 있고, 그리고 아니면 제가 봤을 때는 그 모든 걸 다 좀 형편이 나아져야 자존감도 올라가는 것 같아요. 저도 자존감이 바닥이었거든요. 한참
바닥을 쳤다가 상황이 좀 나아지니까 자존감도 같이 올라오더라고. 그런 거 있나요, 선생님? 그런 것도 있는데요. 네. 태어나면서부터 취약한 사람들도 물론 있지만 심리적으로. 취약한 사람들도 있고요. 그리고 내가 살면서 적어도 내가 괜찮은 인간이라는 걸 증명을 혼자 하지 못하잖아요. 그죠. 혼자 나는 진짜 괜찮은 사람이야. 정말 과연 있을까? 없거든요. 그러면 주변에 단 한 명이라도 너 진짜 괜찮은 사람이라고 얘기해 줄 수 있는 사람이 있을 때 외부적으로 나 괜찮은 사람이긴 할까? 그러면서 외부적인 요소 그리고 내부적인 요소 자기의 성공 경험이 두 가지가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나 혼자 성공했다고 해서 다 되는 게 아니라 내가 성공을 하고 내가 조금 더 나아지고 나면 주변의 시선이 달라지잖아요. 와, 너 되게 성공했나 봐. 와, 너 되게 멋있다. 와, 대단하다. 이런 시선들 때문에 또 자존감이 함께 올라가서 이 상호작용이라고 봅니다. 제가 맞췄네요. 네. 그냥 상황이 좋아지면 자존감, 나 되게 똑똑한가 봐. 그래서 아무튼 그런 게 그렇게 생각이 돼요. 네, 그래서 비슷하네요. 근데 저도 자존감이 낮아질 때가 있었는데 네. 이제 워낙 SNS를 많이 하다 보니까 비교를 많이 했던 것 같아요. 비교 또한도 이 자존감 낮아질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럴 수 있죠. 너무너무나 당연하게. 외부의 시선이나 평가가 중요하니까. 그러니까 이 자존감이 낮아지는 이 일생에 살면서 그 순간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학교에 뭐 예를 들어서 시험에서 떨어졌다거나 아니면 이혼을 했다거나 아니면 자꾸 나를 비난하는 주변인이 있다거나 뭐 이런 경우에는 자존감이 낮아지거든요. 그래서 자존감이 항상 높아지는 것도 아니고 특히 SNS 아까 얘기하셨지만 SNS에서 특히 자존감 낮은 사람의 특징이 뭐냐면 다른 사람 시선을 되게 중요하게 여기는 사람들이 자존감이 낮은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왜냐면 나 하나로 충분히 증명해내지 못하잖아요. 그러면 뭘 갖고 증명을 하겠어요? 남들의 평가로서 나를 자존감이 높다 낮다 내가 괜찮은 인간이다라는 걸 평가를 받아야 내가 드디어 나 괜찮은 사람인가 봐 이런 생각이 들 수 있거든요. 그래서 SNS를 굉장히 좀 많이 하고 좋아요에 굉장히 신경을 많이 쓰고 그리고 SNS에다 올릴 때 굉장히 자기 포장 굉장히 심하게 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막 명품이라든지 아니면 나는 아무것도 없는데 남의 외제차 찍어가지고 올린다든지 이런 사람들 이런 허세, 허풍 이런 사람들 자존감이 굉장히 낮은 사람들. 딴 것보다 저는 그게 되게 와닿았어요. 그 손님들이 카카오톡으로 이렇게 연락을 주실 때가 있으면 손님이 이렇게 푸사가 뜨잖아요. 이렇게 쭉 보면은 거기에 뭐 남친이랑 지금 너무 열렬히 사랑하고 또 헤어지면 나는 죽을 것 같고 막 그 상황에 그거 다 쓰시는 분들 그런 분들이 자존감 낮은 거예요. 자존감 높은 분들은요 푸사 잘 안 바꿔요. 그럼요. 자존감 높은 분들은요 이 상태 메시지 잘 안 바꾸고요. 그쵸, 맞아요. 오, 맞아요. 그래요. 자존감 높은 사람들은요 자기 사진도 잘 안 올리고 경우들이 많아요. 아니 이게 실제적으로 그런 분들이 점사를 보러 왔을 때 네, 그러던가요? 전 진짜 궁금해요. 자존감 높은 사람들도 정 보러 와요? 그럼요. 근데 정 보러 오셨는데 답을 정해놓고 와요. 자기가 다 답을 정하고 와. 그러면 왜 점 보러 왔냐고 막 내가 따지죠. 왜 말도 안 들을 거면서 왜 들으러 와? 왜 점 보러 왔어요? 그럼 궁금해서요. 그러고 듣는데 자존감 높으신 분들은 굉장히 믿지 않지 잘. 물론 또 뭐 성향에 따라 다르긴 한데 자존감 높으신 분들도 오고 근데 거의 뭐 힘드신 분들이 많이 오죠. 근데 아무튼 푸사 이게 되게 큰 것 같아. 카카오톡을 딱 봤을 때 이 사람이 대충 어떤 사람인지 나와요. 저는 그렇더라고. 심리 상담도요. 하러 오는 사람들이 보면요 상처 있는 사람들이 오잖아요. 그렇죠. 근데 자존감이 높은 사람들도 일시적으로 상처를 받을 수 있어요. 그럼 그쵸. 일시적으로 자존감이 떨어지는 상태잖아요. 그러면 찾아와요. 근데 자존감 높은 사람하고 낮은 사람하고 두 가지가 뭐가 다르냐면 높은 사람은요 조언을 얻으러 와요. 그러니까 그치. 예를 들어서 내가 이 사람하고 사업을 할까 하는데 이 사람하고 나하고 성격적으로 맞는지 이 사람은 배신할 사람이 아닌지 혹은 여자친구를 만났는데 이 사람이 뭐 바람을 피는지 안 피는지 이런 부당한테 물어봐야 되는데? 잘못 갔어 그분. 여기로 와야 되는데 그거는? 근데 얘기를 들어보면 저희가 바람을 피는지 안 피는지 이런 것들 네. 그 상황적으로 확인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죠. 그리고 이 사람하고 잘 되기 위해서 조언을 얻기 위해서 오는 사람들이 있는데 자존감이 떨어져 있는 사람들은 되게 힘들어서 울거나 심리적으로 기대고 위로를 받고 싶어서 와요. 그렇지, 똑같네요. 조언이 아니라 위로를 받고 싶어서 와요.
어떻게 보면 선생님하고 저는 거의 같은 길을 가는 분야잖아요. 아니 말로 사람을 맞아요, 달래는 맞아요. 일이니까 네. 저희 위로하는 일이고 네. 선생님은 좀 전문적으로 푸는 거고 네. 저는 영적으로 푸는 거고 요게 다른 건데 거의 비슷한 종류라고 보거든요. 근데 물론 선생님이 훨씬 똑똑하신데 아니 네, 근데 아니 그래서 무당분들이 저 보면 무당인 줄 아시나 봐요. 그래서 아니 저는 사복 입고 다니면 아무도 무당으로 안 봐요. 근데 저는 무당분들이 저를 보시면 저를 무당으로 봐요. 선생님이야? 네. 이렇게 예쁜 무당이 어딨어, 그치? 그죠? 약간 그런 뭔가가 있어 보이나 봐요. 뭔가 세 보이나 봐요. 저는 잘 모르겠어요. 근데 이게 직업적으로도 말로 나의 기운을 풀어먹고 사는 사람들 있잖아요. 남의 이목을 받고 이 기운이 있으시긴 한 거예요. 예, 약간의 그런 기운이 있어야 이쪽으로 벌어먹고 살고 잘 풀리는 이유가 있어. 그 기가 세니까 풀리는 거거든. 그래서 이렇게 남의 이목 받고 유튜브로 떠들고 막 이러시는 분들 보면 대부분 다 어느 정도의 그런 기운이 있다. 지금 선생님도 학자이지만 박사님이시지만 연예인 사주도 있다는 거죠. 네. 사주 풀어보셨어요, 선생님 거? 제가 얘기해도 되나요? 저는 심심풀이로 사주를 배웠습니다. 멋있습니다. 저는 사실 이 무속 쪽하고 심리 쪽하고 뭐가 얼마나 많을까 되게 궁금했었는데 의외로 비슷한 게 많은 것 같아서 되게 재밌었어요. 네, 저도 재밌었어요. 저는 선생님이랑 얘기할 때 어제 잠도 못 잤잖아. 말빨로 밀릴 텐데 큰일 났다. 말빨에 밀릴 텐데 어떡하지? 막 이런 걱정을 했는데 선생님이 말수를 줄여주셔서 다행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선생님 소개해 주세요. 안녕하세요. 심리학자 차희연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미래신녀입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 주제가 네, 이런 남자 무조건 걸려야 한다. 과연 어떤 남자일까요? 무속적으로 봤을 때는 합이 안 맞는 사람들이 있어. 그러니까 이런 특징의 남자들 걸러야 된다는 당연히 많은데 교과서적으로 그거 말고 나와 이 사람의 합을 넣었을 때 지질이 안 맞는 합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 여자분도 내가 모든 걸 다 가져야 되고 내가 모든 걸 다 이뤄야 돼. 내가 대장이 돼야 되는 사주야. 근데 이 남자분도 내가 모든 걸 다 가져야 되고 내가 대장이 돼야 되는 사주야. 이 두 사주가 만나면 절대로 못 살죠. 근데 만약에 남자분인데 되게 수용을 잘하고 표현력이 넓어. 그리고 이 여자 손님은 막 내가 대장부야. 이렇게 만나면 최고의 궁합인 거잖아. 그래서 정확히 이런 남자를 만난다, 이런 남자는 걸러야 된다, 이런 여자는 걸러야 된다, 이런다기보다는 나에게 맞는 내 성향과 잘 맞는 사람을 고르는 게 중요하다. 왜냐하면 아무리 천사랑 아무리 천사가 만나도 이 성향이 안 맞으면 못 살아요. 못됐고 못됐다? 근데 부수적인 성격이 잘 맞아. 그러면 이걸 살 수 있거든. 만나기 전에 구분할 수 있는 방법 없을까요? 돈 벌어 와야지. 이름을 읽고 이 사람과의 궁합을 봐야 된다. 그래서 이 사람의 성향이 굉장히 중요한데 정말 안 좋은 유형, 만나면 안 되는 남자의 특징 뭐 딴 거 있어요? 능력 없으면 안 되죠. 경제적으로 어려워버리면 이 부부들이 웬만해서 살기가 어려워. 그래서 좀 어느 정도 안정이 되고 지하실에서 라면 끓여 먹으면 행복할 줄 알잖아. 실제로 지하실에서 라면 끓여 먹으면 안 행복하단 말이지. 그래서 사랑으로 극복을 하더라도 어느 정도 조금 안정이 된 사람을 만나는 게 좋죠. 서로 간에. 그리고 나의 레벨에 맞는 사람 만나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정도 심리학으로 봤을 때 좀 비슷한 게 뭐냐면요. 네. 일단 한 가지는 궁합적으로 얘기를 하셨잖아요. 심리학도요, 궁합이 있어요. 오, 그래요? 성격 심리학에서요, 궁합이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이 성격은 이 성격을 좋아하는 그치. 성격이고 그런 거 있어요. 이 성격은 또 이 성격을 싫어하는 게 있고요. 이 성격은 이 사람을 한 10을 좋아하는데 이 사람이 이 사람을 한 3만 좋아하는 그런 궁합도 있고요. 그래서 개별적으로 봤을 때 서로 잘 맞는 성격이라는 게 있어요. 실제로. 그래서 제가 저희 채널에서 라이브 소개팅이라는 걸 해요. 저도 한번 나가면 안 될까요? 오셔도 돼요. 저 유부녀도 괜찮나요? 안 됩니다. 까였네요? 네. 라이브 소개팅을 하는데 출연하시는 분들이 다 연예인.
그 성격 유형이에요. 그치, 남의 이목 받는 거 좋아하고. 네. 그치. 그러니까 그렇지 않은 분들은 출연을 안 하세요. 근데 그분들이 딱 출연을 하셔서 이 사람을 좋아하는 사람이 이런 성격 유형이다 그러면 그런 사람들이 신청을 해요. 희한하죠. 그리고 이 사람이 좋아하는 성격 유형이 있어요. 그러면 다 그 사람을 선택을 하고 만나요. 그러면 선생님 보시기에 이런 남자 걸러야 된다. 어떤 남자일까요? 이렇게 성격적인 궁합으로 하는 게 있고요. 네. 그리고 객관적인 누구나 걸러야 되는 게 있어요. 그죠. 하나가 뭐냐면 이기적인 사람. 그러니까 너무 이기적이고 자기중심적인 사람은 남자 친구든 남편이든 친구로든 정말 걸러야 돼요. 그래서 이기적인 사람 걸러야 되고요. 두 번째가 감정 조절 못하는 사람. 감정 기복 있는 건 괜찮아요. 근데 감정 조절을 못하는 사람은 안 돼요. 그래서 감정 조절이 안 되는 사람이 너무 깊게 빠져가지고 집착을 한다거나 아니면 감정 조절이 안 되는 사람이 폭력성을 사용한 폭력적이 된다거나 이런 식으로 이 감정 조절이 안 되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성격적으로 봤을 때 이기적인 사람 그리고 감정 조절이 안 되는 사람. 약간 분노 조절 장애 약간 이런 걸까요? 분노 조절 장애는 그럼 감정 조절이 안 되는 거죠. 근데 분노 조절 장애가 충동 조절 장애에 들어가거든요. 근데 충동 조절 장애 중에서 분노를 조절하지 못하는 거예요. 근데 진짜 분노 조절 장애라고 해도요, 진짜 분노 조절 장애 별로 없어요. 왜냐면 정말 분노 조절 장애면 앞에 정말 등치 큰 사람이 있어도 화를 내고 막 감정을 분출해야 되는데 등치 크거나 무서운 사람 있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되게 조용해져요. 그러니까 선택적인 분노 조절. 그 무속인이 봤을 때는 걸러야 되는 남자든 여자든의 특징 똑같아. 감정 기복이 널뛰시는 분들인데 조절이 안 되는 사람. 제가 옛날에 한번 남자복 없는 여자분들의 특징에 이거 똑같이 들어갔다. 나는 깜짝 놀랐거든. 요렇게 이런 분들이 있고, 그다음에 제일 중요한 거는 마찬가지예요. 자존감이 너무 낮으신 분들도 보면, 근데 나 진짜 제일 답답한 게 그건 것 같아. 금사빠들. 금사빠가 제대로 된 연애를 못해요, 진짜로. 맞아요. 어. 실제로 심리학에서도 자존감 낮은 사람들이 연애를 금사빠를 굉장히 하거든. 못하고 그리고 남자한테 금방 빠지는 것도 빠지는 거지만 연애 자체를 굉장히 짧게 해요. 그리고 집착 엄청 하고. 그러니까 뭐 남자의 일거수일투족을 다 감시하고 집착하고 막 이러시는 분들이 있어. 왜 그럴까요? 남자가 금사빠인 사람을 만나면 안 된다는 거죠? 남자도 금사빠도 안 되지만 여자도 안 돼요. 그러니까 오히려 우리가 착한 사람 만나고 싶어 하잖아요. 근데 착한 사람도 연인으로선 별로예요. 왜 그러냐면 착한 사람들이 그냥 착한 게 아니고 그냥 무조건 참는 사람들이거든요. 참고 상대방한테 맞추는 사람이에요. 근데 이런 사람들의 특징이 계속 참다가 어느 순간 팍 터져버려서 정말 엄청 크게 화낸다거나 나중에 관계가 확 틀어져 버린다거나 아니면 복수를 하거나 이런 것들이 되게 많아요. 그래서 그 폭력성이라고 하는 게 언어적인 폭력, 그리고 물리적인 폭력, 그리고 신체적인 폭력, 그리고 사회적인 폭력이 있잖아요. 근데 남자들 같은 경우는 언어적인 폭력, 여자도 물론 언어적인 폭력 많이 하지만 신체적인 폭력 쪽이 좀 더 많잖아요. 근데 여자는 사회적인 폭력이 좀 더 많아요. 뭐냐면 헤어지고 나서 얘가 저 강간했어요. 그렇게 막 신고를 한다거나 얘 쓰레기예요 그러면서 여기저기 소문을 내버린다거나 이런 경우들이 있어요. 근데 이런 사람들은 평상시에도 별로 그 자기 컨트롤이 좀 안 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래서 허세가 굉장히 많다거나 아니면 허풍이 되게 많다거나 아니면 명품을 되게 좋아한다거나 아니면 SNS에 중독이 돼 있다거나 이런 사람들도 되게 많아요. 근데 그런 사람들의 특징이 자존감 다 낮은 사람들. 사주적으로 이런 것도 있어. 사주적으로 보면 손님이 왔잖아요. 그러면 이런 말이 나갈 때가 있어. 너는 왜 이렇게 다 둥둥 떠 있고 뭐가 이렇게 불안하고 왜 주름타는 거 같니? 이런 말이 나갈 때가 있어요. 이런 분들은 제대로 된 남자를 거의 못 만나지. 이유가 뭘까요? 내 삶이 안정이 안 됐고 내가 불안한데 어떤 남자를 만나서 기대려고 하고 의지하려고 하고 내 삶을 그러면 그 남자분이 부담스럽잖아. 괜찮은 남자면 얘는 좀 이상하구나 잘라야겠다. 이렇게 되는 거고 괜찮은 여자분이어도 이 남자 왜 이러지? 안 그랬는 줄 알았더니 알고 보면 개털이야. 겉은 엄청 화려해. 근데 알고 보면 개털. 이런 사람들이 많아. 내실이 깊어야 된다는 거지. 근데 이것이 심리학에서도 뭐가 있냐면 애착 유형이라는 게 있어요. 애착 유형이 뭐냐면 안정 애착,
불안애착, 회피애착이 있어요. 그래서 안정애착은 심리적으로 안정적인 사람들. 그래서 이런 사람들을 만나면 연애하는데 전혀 문제가 없어요. 네. 근데 회피애착은 조금만 친해지고 조금만 사랑에 빠지고 이러면 갑자기 확 밀어내요. 그래서 되게 짝사랑을 하던 사람이 앞에 있는데 그 사람은 3년 동안 짝사랑을 했어. 근데 이 남자가 나한테 고백을 했어. 그런 순간 정 떨어졌어. 싫어요. 그럼 딱 거절하고 가버리는 거야. 진짜 이상한데요? 회피애착이에요. 왜냐하면 정서적으로 굉장히 친해지고 그리고 가까워지는 것을 좀 못 견디는 거예요. 그래서 자꾸 감정적인 거리를 두려고 해서 상대방이 사랑해 그러면 뭐 사랑한다고 해 그래 그러면서 이렇게 확 밀어내는 회피애착. 그리고 불안애착 같은 경우는 이 사람이 나를 떠날까 봐 불안해. 근데 사실 회피애착하고 불안애착하고 두 개는 똑같아요. 왜냐면 불안하기 때문에 먼저 거리를 두는 사람이 회피애착이고 불안하기 때문에 집착을 하는 사람이 불안애착이에요. 그래서 회피애착, 불안애착. 이런 남자 만나면 안 된다. 이기적이고 폭력적이고 뭐 이런 감정 기복 심하고 또 중요하다. 선생님은 네. 저는 둘의 합을 봐야 한다. 둘이 합을 봐서 정말 아닌 사람은 만나면 거의 대부분 돌아온다. 그런 게 있어요. 이거를 일단 만나보고 궁합을 보는 것도 괜찮은 방법인가요? 이번에 그래서 우리 손님이 소개팅을 한대요. 2명이랑. 그래갖고 2개의 소개팅이 잡혔다고 이름하고 난 나이라고 이름만 있으면 되잖아. 이름하고 나이를 문자로 준 거야. 야 1번 이랬다? 사겨요. 둘이 사귄대 지금. 그런 게 이렇게 뭐가 이게 좀 신점으로 봤을 때 둘의 합이 든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면 1번 남자분하고 사귀겠으니까 1번 남자랑 소개팅 잘해봐요. 그랬는데 정말 둘이 사귄다고 연락이 왔더라고. 몇 명 문자가 왔어요? 그러니까 리스트가 2명. 2명? 1번, 2번 중에 몇 번을 하면 좋겠냐. 그래서 내가 일단 둘 다 만나보는데 그 중에 1번이랑 사귀겠다. 그랬더니 정말 1번이랑 사귄 거야. 그래갖고 나한테 문자가 왔더라고. 선생님 너무 신기하다면서. 이렇게 자기랑 합이 잘 맞는 성향들이 있어요. 성격 심리학에서도 얘네들이 사귀겠다 그러면 사겨요. 선생님 그냥 돗자리 까셔도 되겠어. 성격 심리학에서도 그래요. 선생님 돗자리 까세요. 전문 용어 말했어 나. 돗자리 까세요. 그래서 만나면 안 되는 남자의 유형, 여자의 유형을 한번 봤는데 저희가 봤을 땐 그래요. 일단 내가 어느 정도 그죠? 자기를 좀 사랑하고 자기가 어느 정도 적당한 위치에 있어야 좋은 사람도 만날 수 있잖아. 그래서 만나지 말아야 될 유형보다는 좋은 사람을 보는 안목을 갖는 게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선생님. 그 말이 맞는 것 같아요. 그런가요? 네. 선생님 공감을 잘해주셔서 매우 신남.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미래시녀라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심리학자 차이연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나도 앞에다 이런 학자 뭐 붙이고 싶다. 선생님, 어. 인생적인 미래시네요. 갑시다. 사실 이번 시간 주제는 네. 속궁합의 중요성입니다. 속궁합 얼마나 중요할까요? 엄청 중요하죠. 엄청 중요한가요? 엄청 중요하죠.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남녀가 만났어요. 네. 그럼 남녀가 친구로 만나요? 인간으로 만나요? 남녀로 만나는 거잖아요. 그럼 인간의 가장 근본적인 목적이 뭐예요? 그 자손 번식이잖아요. 근데 되게 중요한 게 한 가지가 있어요. 남자가 여자한테 매력을 느낄 때는요, 여자로서의 성적인 매력을 느껴야 돼요. 여자가 남자한테 매력을 느낄 때 남자로서 성적인 매력을 느껴야 돼요. 그래서 이 성적인 매력이 왜 남자 여자 외모 찾잖아요. 찾는 게 뭐냐면 허리하고 골반의 비율이 1대 0.7이에요. 아이고야. 가슴이 크고 그게 뭐냐면 아이 잘 낳고 아이 잘 키우는 몸이거든요. 그리고 남자를 딱 봤을 때 좀 덩치가 있고 어깨 보잖아요. 이게 뭐냐면 자기를 잘 보호해 줄 수 있는 남자거든요. 근데 되게 중요한 건 잘 사는 부부들은요 속궁합이 잘 맞아요. 근데 속궁합이 안 맞고 성생활을 안 하는 부부들은 이혼해요. 그러니까 이혼하는 커플들 그리고 심리상담 받으러 오는 커플들 부부상담 받으러 오는 커플들 보면 다 성 문제예요. 성이 문제가 있으면 대화도 문제가 생기고 대화가 문제가 생기니까 이혼하는 거예요.
실제로 점을 보러 오잖아. 그러면 여기 부부 이별수 들었네. 이렇게 이제 점사가 나가잖아요. 그러면은 뭐 때문에 왔는지 묻지도 않고 그냥 여기 이별수 들었네. 이 문제 때문에 왔겠구나. 안단 말이야. 그러면 남편 이름 넣고 그 본인 이름 넣잖아요. 그러면 여기서 딱 나가는 말이 있어. 둘이 각방 써요? 각방 써. 여지없이.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궁합이 안 맞으면 속궁합이 안 맞으면 극복을 못 하더라고. 그러니까 무슨 문제가 생겼을 때 경제적인 문제 이런 문제가 있어요 우리가. 근데 이 궁합이 맞으면 웬만하면 버티고 가. 맞아요. 근데 이 궁합이 속궁합이 안 맞으면 여자는 뭐야? 여자는 왜 남편하고 같이 잠자리를 하는 이유가 사랑을 확인하는 거잖아. 이 남편이 나를 사랑해 주는구나라는 걸 느끼는 거거든. 그러면서 자존감도 올라가고 내 삶이 행복하고 여기서 이렇게 되는 거고, 이 남자분도 여기다가 배설을 해야 딴 데로 안 가거든. 그래서 부부가 유지가 되는 거잖아. 그죠? 그래서 보면 대부분 사이가 안 좋고 이별수가 들었거나 이혼수가 들었는데 이혼까지 가는 경우는 거의 대부분 부부관계가 없어요. 그리고 잘 넘어갈 수 있는 부분은 부부 사이가 좋아. 점사 볼 때 여기 이름 넣잖아. 너네 둘은 이혼 없어. 너네 둘이 너무 좋대. 어떻게 이혼해요? 근데 돈 때문에 뭐 때문에 또 다른 문제가 있잖아. 근데 속궁합이 좋으면 거의 다 극복을 한다. 근데 정말 자잘한 문제, 정말 사소한 문제야. 예를 들어서 우리 남편은 먹을 때 자기 배려를 안 한대. 이게 고민이다. 밥상에 밥을 먹으면 소세지가 만약에 비싼 게 있고, 소세지 비싸죠 요즘에? 있어. 그러면 그거를 하나밖에 없으면 나를 주길 바라는데, 여자는. 남편은 자기 거 먹었다고 화내고 그럼 너무 이기적인 거잖아. 자기밖에 모르는 거잖아. 이 탓은 부족한 거잖아요. 이런 사람들은 보면은 둘이 부부관계만 하면 이거 다 해결돼. 안 서운하다고. 근데 이게 없으면 해결이 안 돼. 야, 진짜 사랑도 못 받고 있는데 지밖에 모르는구나. 여기까지 가는 거지. 그래서 이별수가 들은 부부들은 거의 대부분 특징이 부부관계가 없다. 아니면 별거 중이거나 바람을 피고 있거나. 다른 데서 굉장히 신기한 거 얘기해줄까요? 여자가 바람 피지. 다른 데서 풀고 있잖아. 근데 여자는 거의 몸과 마음을 다 줘. 그래서 거의 이혼해. 여자가 제대로 바람 내면 처가자식 다 버리고 가. 근데 남자는 바람을 피지? 그 과정이 평온해. 이거를 해결을 못 하더라도 크게 불만이 없기 때문에, 그리고 가정을 깨면서까지 이렇게 가려고 하는 남자들은 드물어요. 그래서 여자의 바람이 더 무서운 거거든. 그래서 속궁합이 좋아지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 속궁합이라고 하는 게 되게 어려운 게 뭐냐면, 속궁합이라고 하는 게 제가 좀 정확하게 얘기해야 돼요. 그 속궁합이 하드웨어가 맞아야 되는 것도 있고요, 소프트웨어가 맞아야 되는 것도 있고요, 태도가 맞아야 되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하드웨어가 안 맞는 건 진짜 이건 어쩔 수가 없어요. 진짜 하드웨어가 안 맞는 거. 의학의 힘을 빌리면 안 될까요? 의학의 힘을 빌려서 되면 차라리 다행인데요. 그죠? 이게 안 되는 경우들도 많아요. 그쵸, 그쵸. 그래서 하드웨어가 안 맞는 경우는 진짜 이건 뭔 짓을 해도 안 되는 경우들이 되게 많아요. 근데 소프트웨어라든지 아니면 그 태도가 다른 경우들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소프트웨어도요, 기술이거든요. 근데 기술도 가만히 보면 이 밤에 몸의 대화가 안 되는 사람들은요, 낮에 대화도 안 돼요. 그리고 몸의 대화가 안 된다는 얘기가 뭐냐면, 밤에 잠자리를 해보면 이게 인간의 완전히 본능적인 영역이에요. 완전 짐승 같은 영역이잖아요. 근데 이 본능 영역에서 하는 그대로 낮에 나와요. 그래서 밤에 굉장히 이기적이고, 그리고 자기 혼자 하고 끝내거나 자기 혼자 만족해. 와이프 별로 신경 안 써. 그러면 낮에도 똑같아요. 낮에도 자기 중심적이고, 그리고 자기한테 맞추게끔 하고, 그리고 배려 같은 거 하나도 안 해요. 그러니까 여자가 아무리 하드웨어가 맞아도요, 이렇게 배려 안 하잖아요. 그럼 맞을 수가 없어요, 절대. 그러니까 속궁합이 거기에서 안 맞는 경우들도 있어요. 그리고 태도가 안 맞는 경우들도 있어요. 예를 들어서 나는 이런 속궁합에 대해서 나는 잘 얘기하는 타입인데 얘는 안 하는 타입이야. 대화 자체를 이 잠자리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사람과 안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이것도 안 맞는 거예요. 그래서 속궁합을 얘기할 때 되게 좀 한 가지만 얘기할 수 없는데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아무리 하드웨어가 안 맞아도요, 서로 맞추려고 대화하고 배려하고, 그리고 상대방을 계속해서 이제 만족시키려고 노력하면 어느 순간 맞아지거든요.
뭘 한 뭔 짓을 하든 맞추거든요. 요즘에 토이들도 많고 그래서 맞출 수 있거든요. 근데 기본적으로 거기에서 맞출 생각이 없거나 그러면 안 맞아요. 아, 이게 일단 맞추려고 노력을 해야겠네요. 네. 이게 가장 큰 거. 네. 아, 근데 진짜 궁합이 맞으면 맞추고 말고 할 것도 없어. 좋아 그냥. 그 하드웨어 자체가 맞잖아요. 좋아. 배려할 필요 없이 그냥 좋아. 그거야 진짜. 그래서 진짜 그런 거 있어요. 그 궁합 속궁합이 부부관계에 저는 손님들한테 얘기해. 둘이 잠자리를 안 하고 있어. 부부가 왔는데 걸려 나한테. 이 점에서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렇게 해서는 니네 둘이 헤어지니까 오늘부터 노력을 해라. 막 이렇게 얘기를 해줄 때가 있어요. 그런데 저는 그래요, 선생님. 저는 한 8인 것 같아. 10 중에 8이 부부관계의 8이 속궁합이다라고 생각할 정도로 이게 안 맞으면 아무리 다른 게 잘 맞아도 어렵다. 그러고 보거든요. 근데 실제로 그게 맞는 게 뭐냐면 남자한테는 성이 되게 중요하고요. 몸의 대화가 중요하고 여자는 말의 대화가 중요해요. 근데 되게 재밌는 게 남자가 몸의 대화를 통해서 와이프한테 만족을 하잖아요. 그러면 말의 대화도 잘 맞아요. 그렇지. 근데 몸의 대화가 여자가 만약에 거부를 한다거나 그러니까 언제 거부하냐면 애를 낳고 나서 몸이 안 좋거나 이럴 때 거부를 하거나 이때부터 안 좋아지는 경우도 되게 많거든요. 근데 어쨌든 거부를 하면 남자는 싫다고 했잖아 그러면서 바깥에서 찾는 경우들이 되게 많아요. 그럼 다시 못 들어오는 경우도 왜 그러는 거예요? 왜 남자들은 왜 바깥에서 찾는 거예요? 일단 이제 제 경험은 아니고요. 편집하지 마요 이거. 편집하지 마. 경험이 아니라 네. 이제 뭐 남자 제 기준이에요. 이제 여자가 거부를 하면은 뭔가 좀 서운한 게 있어요. 서운한 게 있어가지고 저는 안 그러지만 이제 뭐 그래서 이제 밖에서 해결을 이 사람 생물학적으로 이 욕구가 막 차오르다 보니 이제 어쩔 수 없이 그냥 밖에 나가서 해결하지 않을까. 일단 남자 같은 경우는 일주일에 한 번 정도는 해결을 해야 되거든요. 주일에. 그래서 일주일에 한 번 정도 해결을 안 한다 집에서 그럼 무조건 바람인 거거든요. 바람 아니면 혼자 해결하거나 둘 중에 하나예요. 근데 바람은 용납 못하면서 혼자 하는 거라도 용납을 해줘야 되잖아요. 아니면 자기가 대신 해주든가. 근데 그것도 해결을 안 해주면서 바람도 용납을 못하는 아무것도 못하게. 그건 정말 여자분이 이기적인 거예요. 그거는 정말 사고로 바꿔야 돼요. 그건 정말로 여자분이 이기적인 거예요. 맞아요. 질문이 있는데 이건 여자친구랑 저랑 종종 가끔 하는 얘기거든요. 여자친구가 임신을 할 때 이제 관계를 못 하잖아요. 네. 그럴 때는 어떻게 해야 돼요? 왜 임신을 하면 관계를 못 하죠? 해도 돼요. 아 그래요? 전혀 아무 문제 없어요. 왜 못하냐면, 그러니까 다 해도 되고요. 언제 문제냐면 애를 낳고 나면 그때부터 문제예요. 그러니까 애를 낳고 나면 2시간에 한 번씩 깨가지고 애를 봐야 되고 1시간에 한 번씩 깨서 애를 봐야 되고 거의 잠을 못 자는 상태로 정말 정말 피폐하잖아요. 근데 남자는 여자가 피폐한 거는 눈에 잘 안 보여요. 그리고 자기 욕구가 차오르는 것만 눈에 보이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여자는 자기가 진짜 생존권이 지금 달려있는 잠을 못 자는 생존권의 문제인데 자꾸 건드려요. 그러면 진짜 짜증나고 열받고 네가 인간이냐 이 얘기가 나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건들지 마. 딴 데 가서 해. 이렇게 나오면 이제 이때 딴 데 가서 하다가 계속 그렇게 그 패턴이 돼버리는데 제가 이럴 때 어떻게 해결하라고 하냐면 여자는 착한 척 절대 하지 말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여자의 착한 척이 뭐냐면 자기는 바깥에서 출근해야 되고 일해야 되니까 애는 내가 볼게 그러면서 잠잘 때조차도 애를 끼고 자는 거예요. 남자는 8시간 편히 자는데 자기는 잠을 못 자요. 한 24시간, 3개월, 6개월, 1년, 2년 동안. 그러니까 피폐해지니까 계속 안 좋아지는 거거든요. 이럴 때 반드시 남자한테 애를 맡겨놓고 여자는 하루 8시간 일주일에 한 번 정도는 풀로 자야 돼요. 남자한테 맡겨야 돼요. 그리고 자고 회복해야 부부관계도 할 수 있는 건데 여자들이 어설프게 이 착한 병에 걸려가지고 내가 애 다 볼 거야. 자기는 출근해야 되니까 잠자. 그러면서 자기 혼자 피폐해지고 그리고 남자가 건드리면 밀어내고 그러면서 남자가 바깥으로 돌게 되는 그런 악순환이 돼버리더라고요. 그 사주적으로 선생님, 사주적으로 성욕이 높은 사람이 있고요. 성욕이 없는 사람이 있어요. 생물학적으로 심리학적으로도 그래요. 그죠? 사주적으로 정말 이 사람은 엄청 좋아해. 남자를 엄청 좋아하는 성향이 있고 남자분들도 오시면 여자 엄청 밝히는 관상에도 나와. 오면 딱 알아. 있어. 그래서 아유 적당히 그러다 일찍 죽어요. 내가 막 농담으로 이렇게 말할 정도로 막 그렇게 즐기는 사람들도 있어. 근데
저는 그래요. 그 속궁합이 정말 중요하고 꼭 모든 부분은 꼭 이렇게 잘 맞춰서 살아야 되는 게 1번. 그거 해결 안 되면 모든 인생의 난관, 부부의 난관, 이별수를 넘기기 어렵다. 매우 중요합니다. 저희도 속궁합이 안 맞으면 오래 못 산다, 이혼할 수도 있다, 아니면 바람을 핀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어요. 왜냐면 남녀 문제에서 속궁합 성관계는 되게 중요해요. 근데 되게 재밌는 게 뭐냐면 잠자리를 해서 성욕이 그 사람을 통해서 느껴지고 그리고 그 사람을 통해 성욕 해소를 해야 그 사람이 예뻐 보이거든요. 그 사람이 되게 매력적으로 보이거든요. 근데 이 사람을 통해 성욕 해소를 안 하고 계속 그거를 그 다른 쪽에서 풀면 이 사람이 매력적으로 안 보이는 거예요. 그러면 그냥 동반자, 친구, 그리고 그냥 가족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당연히 그냥 섹스리스가 돼버리고, 섹스리스가 오래되면 그러면 이 부부 관계는 형태만 남아 있는 거죠. 나 궁금한 거 있어요, 선생님. 네. 선생님은 남자분들, 유부남들 야동 보는 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쵸? 이거 봐. 끊어요. 내가 이상한 게 아니야. 이거 봐. 나도 우리 남편 야동 보라 그러거든. 야동 봐. 편하게 봐. 야동은 절대 못 끊는 거잖아. 그걸 못하게 하면 그게 내가 싫어서가 아니거든. 나에게 매력을 못 느껴서 야동을 보는 게 아니야. 어떻게 생각하세요? 어떤 남자들 야동. 야동 안 보는 남자는 없습니다. 야동 안 보는 남자 없어요. 야동 보죠. 덕순 PD님도 야동 봐요? 야동 봐요. 실망이네. 이러시면 안 돼요. 농담이야, 농담. 안 당연히 보지. 큰일 나요. 했을 때도 이 겉으로는 야동 안 본다고 해도 다 보지. 볼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야동을 보지 못하게 하는 방법은 세상에 없어요. 그러니까 왜 그거를 와이프 분들이 아니 저한테 와서 막 그러시는 분들이 있어. 전 보러 와서 신혼인데 남편이 야동을 보다 자기도 걸려서 살지 말지 고민이랬는 거야. 그래서 내가 야동 보는 게 왜요? 그랬더니 나보고 내가 이상하대. 이게 정신적인 바람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 그 같아요. 내가 이상하대. 그래서 그게 내가 아닌데 나는 남편한테 야동 집에서 마음껏 보라 그러는데 그랬는데 그게 내가 이상하다는 거야. 아니 같이 야동 보면서 해야지. 무슨 소리야. 그냥 거쳐요. 그치 이게 맞는 거거든. 우리 너무 웃겼다. 너무 솔직했나? 그러는 거지. 그래서 분위기 잡고 뭐 이렇게. 오늘 수위가 너무 높았네요. 아니 그래서 저희 채널에도 야동 보는 거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되냐고 저도 만들어요. 근데 보라고 해야 돼요. 그리고 혼자 하는 것도 당연히 존중해줘야지. 존중해줘야 돼요. 내가 못 풀어줄 거면.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굉장히 깨어있는 신여성이네요. 네. 그래서 저는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이 그 남편이 그리고 혹은 남자친구가 야동을 보는 것 같고 기분 나빠하거나 바람이라고 생각하거나 그것 때문에 헤어져야 되겠다고 생각을 안 하셨으면 좋겠는 게, 이 야동은요 남자에게 있어서 굉장히 필수고요. 남자가 야동을 안 보고 혼자 풀지 않잖아요. 그러면 여자가 힘듭니다. 왜 여자가 힘드냐면 남자하고 여자하고 이 성욕의 패턴이 달라요. 그러니까 남자는 성욕이 좀 더 여자보다 빈번해요. 그리고 성욕이 더 빈번하기 때문에 더 자주 성욕을 해소를 하려고 해요. 근데 여자는 그만큼 빈번한 여자들이 성욕이 높지 않고서는 없어요. 없다는 얘기는 본인이 해결을 해줄 거라면 야동 못 보게 해도 상관없어요. 왜냐면 혼자 다 하면 되니까. 그리고 자기가 야동에서 나오는 것을 대신 해주면 되니까. 근데 야동을 본다라는 얘기는 성욕을 해소한다는 얘기거든요. 근데 자기가 해주지 않고 이 성욕이라는 게 한 달에 한 번 있을까 말까 한 여자들이 자기가 해소도 안 해주면서 그거 갖고 뭐라고 하면요, 이거는 이것도 하지 말고 잠도 자지 말고 먹지도 말고 같이 죽자는 아무것도 거야. 하지 마. 이거밖에 안 되거든요. 그래서 성욕을 본인이 해결해 줄 게 아니면 야동 무조건 승인해줘야 되고 자위도 그냥 인정해 주셔야 돼요. 제가 손님한테 그런 얘기 한 적 있어요. 손님이 와서 남편 그 야동 얘기 하시는 분한테 그랬어. 아니 근데요 선생님, 야동이 종류도 되게 많고 막 엄청 막 이렇게 뭐가 많다는 거야. 그래서 본인이 틴트 색깔별로 사는 거 남자들이 이해 못하는 거랑 똑같은 거니까 그거 정신을 차리고 남편 이해를 해야 된다. 맞잖아요. 여자애가 화장하는 거 같이 남자들은 필요한 거거든. 종류별로 구비해야 돼. 여자분들은 화장품 보면 남자분들은 이해 안 되잖아. 뭐가 이렇게 많나. 그죠? 똑같은 겁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승인해주세요. 그날 기분에 따라서. 네, 그렇죠? 그럼 기분에 따라서 보는 게 우리 기분에 따라 화장이 다르잖아. 그런 거라니까요, 진짜로.
네, 그래서 오늘은 선생님 마무리 멘트 부탁드립니다. 오늘은 성욕 그리고 속궁합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는데요. 이 속궁합이 사실 굉장히 중요합니다. 부부관계에서 속궁합이 맞지 않는 거는 괜찮아도 맞추려고 생각조차 안 하는 건 진짜 문제고요. 그리고 나의 뭔가 욕구가 있는 것처럼 상대방의 욕구 중에서 성욕이 있다는 것도 인정을 하고 존중을 해줘야 된다는 걸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즐거운 생활 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안녕하세요. 미래시녀입니다. 안녕하세요. 심리학자 차이연입니다. 네, 선생님. 네. 이번 시간 주제는 꽃뱀을 구별하는 방법입니다. 그 꽃뱀이라고 하면 여자에 국한된 거잖아. 그거 말고 여자고 남자고 호구 안 잡히는 법이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아. 아, 그것도 괜찮겠네요. 그죠? 호구 안 잡히는 법. 문덕적으로 봤을 때는 호구 잡히는 사람들의 특징이 있어요. 성향적으로 어떤 사람들이 그러냐면 일단 한 명 사랑하면은 너무 사랑하는 사람들이 있어. 모든 걸 다 줘. 내 모든 걸 다 준다? 근데 주로 나쁜 여자, 나쁜 남자 캐릭터들이 걸리면 왜 있잖아. 연락도 잘 안 되고 나를 사랑하는 것 같지 않은데 만나면 겁나 잘해줘. 이러면 의심해야 돼. 그러니까 만나면 너무 잘해줘. 맞아요. 나를 너무 막 정말 밥까지 떠먹여 준다. 맞아요, 만나면 맞아요. 근데 연락 안 되고. 맞아요. 뭐 장수 잘 타고 이러잖아. 그리고 그건 거의 아주 매우 높은 확률로 그 남자는 못 쓰는 남자일 확률이 높아요. 그리고 여자도 마찬가지고. 자, 두 번째, 뭐가 그렇게 삶이 파란만장해. 설명을 하는데 너무 잘 살아, 내가 막. 근데 막 묶여있어, 돈이. 사는 벤츠인데 뭐 돈이 묶여있대. 곧 풀리면 된다면서 자꾸 돈을 요구하는 남자들. 겉은 화려해, 주로 대부분. 근데 알고 보면 빚잔치 해야 되는 사람이 확률이 높아요. 이런 사람들은 여자를 주로 타겟으로 보죠. 그 다음 또 하나 얘기해줄게. 사고가 끊이지 않아. 접촉사고가 나고 내가 뭐 사기를 당하고 막 이런 계속 뭐가 사고가 끊임없이 나. 갑자기 병원에 입원하고 응급실 가고 막 이래. 그런 사람들은 다 그게 말로만 그런 확률이 높다. 왜? 그때 돈을 뜯어내기 위한 작전인 거지. 그래서 그런 여자들 믿고 걸러야 됩니다. 그다음 두 번째는 여자들 특징, 사치 심하다. 300% 꽃뱀입니다. 명품이 너무 많고 내가 막 정말 막 가지고 있는 거 너무 화려해 삐까뻔쩍해. 인스타 너무 열심히 하고 이런 분들 보면 거의 대부분 꽃뱀의 확률이 높아요. 남자를 돈으로 보는 거거든. 꽃뱀이 아니더라도 이 남자를 잘 만나서 한탕을 해먹어야겠다는 마음이 큰 거야. 시집을 와도 문제야. 이런 사람들은 시집까지 온다 또. 그리고 이혼해요. 돈 뜯어내는 거지. 그래서 이렇게 내가 사치가 심해. 여자가 사치가 너무 심하고 그 다음에 말로는 겁나 잘 나가. 근데 허울만 좋아. 없어. 뭐가 없는 사람들. 세 번째, 그 나이가 되도록 빚이 있으면 그건 분명히 고려해야 돼. 선택하면 안 된다고 그 남자 그 여자 다. 몇 살까지? 예를 들어서 내가 적어도 나이가 32~33살이 됐어. 30대 초반이야. 근데 빚밖에 없어. 그럼 이런 남자는 안 봐도 비디오지. 여자도 마찬가지고. 근데 이거는 나이를 안 가리는 것 같아요. 물론 그것도 진짜 있지. 나이를 안 가리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대부분 결혼을 생각하고 앞두거나 연애를 많이 할 때니까 그럴 때 보면 이때까지 뭘 해놓은 게 없다. 근데 이 사람이 자기 말로는 뭐 엄청 돈이 많았었고 뭐를 많이 막 이랬다 그래. 맞아, 이쪽 맞아. 개살구지 그런 거는. 그런 걸 걸러야 무조건 믿고 걸러야 돼요. 저는 여기에 단 하나 토를 달고 싶은 생각이 없어요. 진짜 완전 100%. 완전 100%고 제가 이제 꽃뱀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이렇게 보면 이 특징 다 나오고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자기가 노력해서 뭔가를 얻으려고 잘 안 해요. 나 소름 돋았어. 진짜야 이거. 그러니까 한방 기대. 인생은 한 방이다라는 생각을 되게 많이 정말, 갖고 정말. 있는 사람들이 있고 자기가 뭔가 노력을 하려고 안 해요. 근데 제가 이제 일단 꽃뱀이든 제비든 뭐가 됐든 정의를 내리자면 일단 자기 돈으로 명품을 사거나 자기 능력으로 명품을 사거나 비싼 걸 사는 건 그건 문제가 전혀 없어요. 자기가 할부를 12개월을 끊든 뭘 하든 자기 능력으로 하는 거니까 자기가 갚으니까. 근데 꽃뱀이든 제비든 되게 중요한 건 뭐냐면 상대방의 돈이 많은지 적은지는 중요하지 않아요. 나한테 얼마를 쓰느냐가 중요해요. 그래서 이 남자가
나한테 얼마나 돈을 쓰느냐가 되게 중요한데, 언제 돈을 쓰겠어요? 여자 입장에서 남자가 언제 돈 쓰겠어요? 나를 엄청 좋아해야 되잖아요. 남자도 마찬가지예요. 여자가 나를 엄청 좋아하고 믿고 그래야지 돈을 쓰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대단한 거 없는 것 같은데 정말 만나서 엄청 잘해주거나 그렇게 엄청 사랑에 빠진 것 같지 않은데 사랑한다는 얘기도 되게 많이 하고요. 그리고 만나서 너무너무나 잘해주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꼭 이런 사람들이 좀 이 남자가 혹은 이 여자가 나한테 호락호락 빠졌어. 정말 나를 너무너무나 사랑해. 그러고 나면 그때부터는 자기가 정말로 너무 너랑 같이 살고 싶은데 돈이 없다. 빚이 너무 많다. 근데 내가 이런 사정이 있어서 빚을 못 갚고 있다. 그래서 내가 정말 비참하다고 울면서 돈 얘기를 꺼내요. 그러면 사랑하니까 돈을 해주고 싶잖아요. 근데 자기가 돈이 있어서 해주는 사람들도 있고요. 자기가 돈이 없으면 대출을 받아서라도 주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런 사람들은 진짜 이게 진짜 사랑이라고 믿는 거예요. 진짜 사랑이라고 믿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사랑하니까 자기가 돈을 계속해서 계속 줘요. 근데 꽃뱀이나 이런 사람들이 상대방이 나한테 돈을 쓰는 사람인지 아닌지를 알아야지 되잖아요. 그런 사람들을 선택해야 되잖아. 돈 많다고 나한테 돈 쓰는 거 아니거든요. 오히려 돈 많은 사람들, 능력 있는 사람들이요, 오히려 그런 것들 자기 돈 안 쓰는 경우 되게 많아요. 그래서 어떻게 알아보냐고 제가 물어본 적이 있어요. 그랬더니 비싼 데를 갔는데 흔쾌히 여러 번 사준다거나, 아니면 같은 자리에서도 비싼 걸 시켜도 계속 사준다거나, 이러면 일단 돈을 나한테 쓰잖아요. 그러면 이 사람이 돈이 있건 없건 상관없이 얘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나서 돈이 없다고 막 울잖아요. 그러면 상대방이 막 돈을 막 줘요. 너무 착해. 이런 사람들은 진짜 의심도 못해요. 너무 착해. 그래서 돈을 줘요. 그리고 만난 지 일주일도 안 됐는데 나 생일이야, 막 이런 사람들 있잖아요. 생일이야 그러면 생일 선물도 막 탁 주는 거예요. 근데 실제로 이 사람 생일인지 아닌지 몰라. 근데 생일이야 그럼 생일 선물을 상대방이 줘. 그러면 그때부터 입속의 혀처럼 엄청 잘해주다가 좀 이 사람이 나한테 빠졌다 싶으면 나 되게 힘들어, 나 빚이 너무 많아, 그래 놓고 상대방이 스스로 돈을 주게끔 만드는 거예요. 안타까운 마음에. 자, 그 호구를 잡히는 호구가 내가 정말 호구다 생각하는, 판단하는 거는 가장 쉬운 건, 내가 자꾸 이 사람에게 경제적인 지원을 하고 있어. 나도 모르게 너무 안 돼가지고. 근데 본인 능력이 벗어난 범위에서 빚을 지고 막 여기저기 대출을 받아서 이렇게 주고 있어. 그럼 보복 잡힌 거예요. 내가 능력이 있어서, 내가 어느 정도 돈이 있어. 근데 얘가 정말 안 돼서 내가 좀 덜 쓰고 좀 주자. 이 정도 선까지는 오케이. 뭐 힘든 사람을 만날 수도 있는 거니까. 근데 내 능력 바뀌되 내가 이거 해결해주고자 애쓰고 있어. 이거는 호구 잡힌 겁니다. 근데 정상적인 관계는요, 돈 얘기를 안 하는 게 정상이에요. 그럼요, 당연하죠. 아무리 사랑해도 부부간에도요, 돈을 빌리고 빌려주고 하는 것 자체가 사실은 좋은 관계 자체가 아니에요. 근데 그냥 사귀는 사이야. 근데 돈 얘기를 꺼냈어. 그 자체가 문제거든요. 근데 꼭 이런 사람들은 빚이 있다거나 힘들어. 근데 이 사람한테 돈을 빌렸으면 이 돈을 갚을 생각을 해야 되잖아요. 근데 자기가 또 뭔가 노력을 안 해. 이런 사람들이 되게 많더라고요. 많고. 그리고 점을 보러 오신 손님 중에서 저한테 이런 거 질문하시는 분 있었어요. 저 돈 많은 남자 언제 만나요? 저 돈 많은 남자 만나서 그냥 제 빚도 좀 갚아주고, 이런 남자를 언제 만나서 어떻게 제가 좀 인생이 좀 편안해지는 날이 언제 있는지, 무슨 남자가 나타나는지를 봐달래. 그래서 내가 승질을 냈거든요. 뭐라고 승질을 냈냐면, 본인이 지금 그런 마음으로 남자를 만난들 남자를 만날 때마다 불안한 거야. 이 남자가 돈을 나한테 줘야 되는데, 그러니까. 이 남자가 나한테 내가 원하는 만큼 해줘야 되는데 돈 많은 영감님이 어디 없나. 이렇게 무색하는 여자분들이 실제로 있어요. 실제로 제가 교육과정을 만드는데 거기에 뭐가 쓰여져 있었냐면, 남자한테 투자받는 법 알려주세요. 그러니까 진짜로 있어요. 그리고 또 중요한 거는 내가 헷갈릴 때가 있어. 내가 지금 호구 잡혔나? 그 호구 잡힌 거야. 헷갈리면 이미 호구 잡힌 거라고. 알겠죠? 내가 호구가 그건 호구 잡힌 거예요. 그런 의심이 들 리가 없거든. 근데 그렇게 돈을 주는 사람들을 보잖아요. 그러면 사실 상대방에 대해서 되게 진심인 경우들이 되게 많아요. 진심이니까 줄 수 있는 거거든요.
근데 이 오히려 돈을 빼내려고 하는 사람들은요, 되게 영악해요. 자꾸 상대방은 어떤 말을 했을 때 이 사람이 마음이 약한지 보고, 이 사람이 어떻게 했을 때 나한테 잘하는지를 보고, 그 약한 부위를 자꾸 이렇게 공략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호구가 잡힌 게 문제가, 그러니까 호구 잡힌 사람들이 이상한 게 아니라 이 사람은 진짜 피해자예요. 그러니까 제가 항상 느끼는 거지만 사기 치려고 작정하고 와서 사기 당하는 건 재간 없다고. 정말 이 순수한 마음을 갖고 이 사람한테 잘해주는데, 이 사람이 와서 계속 나를 이용을 하는 것, 이거는 이 사람 잘못이거든요. 이 돈을 이용을 하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 근데 이 돈을 주고 이렇게 빼앗기는 사람들 보면 되게 순수한 사람들이 많더라고요. 능력이 있건 없건 이건 두 번째 치고. 세상 물정 모르는 사람. 네. 정확히 얘기하면. 세상 물정 모르고 그냥 정말 눈 뜨고 코 베이는 사람들이 많다는 거지. 그래서 그런 분들은 진짜로, 그리고 그게 있어. 요즘에는 나 되게 좋은 문화인 것 같은 게, 데이트를 하면 여자도 반 내고 남자도 반 내고 이렇게 더치페이 하잖아요. 근데 여자분들이 그걸 착각을 하더라고. 남자친구가 더치페이 하자 그러면 나를 안 사랑하는 건가? 그게 아니야. 그걸 사랑하는 건데 그냥 당연히 반반 내는 게 맞는 거잖아. 사실 남자니까 더 내고 여자니까 덜 내고는 그런 게 어디 있어 세상에. 근데 제가 느낀 건 근데 여자분들 뭐냐면, 근데 그러면은 남자가 나를 별로 안 좋아하는 거야. 그게 뭐가 있냐면요, 남자가 되게 독특한 좀 그런 게 있어요. 그러니까 남녀 관계에서 남자가 여자가 너무 좋잖아요. 그럼 여자한테 돈 한 푼을 못 내게 해요. 이 더치페이나 이런 것이 우리가 요걸로만 보면 되는 게 요걸로만 보면 안 되고요. 사실 남녀 관계에서의 그 힘의 논리로 봐야 돼요. 남녀 관계의 힘의 논리라는 게 뭐냐면, 남자는 여자가 필요한 이유가, 또 죄송해요, 성에 대해서 나오는데, 남자는 성욕과 사랑을 구분하지 못하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아요. 어린 시절에 남자도 그렇고 그 연령 다 상관없이. 근데 남자 이 성욕 때문에 여자를 굉장히 사랑하고 사랑을 느껴요. 그러다 보니까 남자가 이것 때문에 구애를 여자한테 해야만 돼요. 이 남녀의 그 힘의 논리에서. 그러면 여자는 지켜야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지킨다라고 하는 게, 남자는 정자가 있고 여자는 난자가 있는데, 난자는 한 달에 한 번 생성이 되고 한 개 생성되지만 남자는 수억 개가 생성이 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여자는 난자 한 개가 있는 걸 지켜야만 하는 그런 본능적인 게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힘의 논리에서 남자가 여자한테 계속 구애를 해야 되고 돈을 써야 되고, 그래야 여자의 마음을 얻게 되고, 여자는 남자의 구애를 받았을 때 나를 지켜줄 수 있는, 그리고 혹시라도 임신하고 출산을 했을 때 지켜줄 수 있는지 없는지를 계속해서 봐야만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 힘의 논리가 이 남자가 돈을 쓸 수밖에 없는 그런 논리가 생기는 것 같아요. 근데 이게 점점 가다 보니까 어느 순간 많은 여자분들이 당연히 남자가 돈을 쓰고 나는 돈을 쓰지 않는 게 너무 당연해지고, 그리고 남자의 인생, 그리고 남자의 능력에 기대서 살고 싶어 하는, 자기가 노력하고 싶어 하지 않는 사람들이 자꾸 늘어나고, 그러다가 좀 더 나아가서 세상이 너무 먹고 살기가 힘들어지는 거예요. 먹고 살기 힘들고 취직하기 힘드니까, 그러면 남자들은 자기가 능력 있으면 여자한테 돈 쓰잖아. 근데 실제로도 돈을 쓰거든요. 그리고 순진하고 착하고 심지어 능력이 있으면요, 내가 좀 예쁜 짓 조금 하고, 그리고 애교 조금 떨고, 그리고 좀 아양 좀 떨면 남자가 돈을 또 쓰거든요. 거기에 한두 번 맞들인 사람들이 그러면 어디서 못된 것만 배워가지고, 나 이번에 생일이야 그러면 남자들이 또 데려가가지고 또 비싼 거를 또 사주고, 그거를 자꾸 이용하는 나쁜 버릇을 또 들이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은 이것에 대해서 여기에서 선을 좀 지켜야 되는데, 이 선을 못 지키고 계속 더 나아가는 것 같아요. 제가 아까 더치페이로 댓글 좀 걸릴 것 같아서 걱정돼서 얘기하는 건데, 그 더치페이라 함은 딱 반을 내려는 게 아니고, 남자가 1차 샀으면 여자가 맞아요. 2차 정도는 커피 정도는 사고, 이 맞아요. 정도 오가는 게 있어야 된다는 거지. 일방적으로 내가 퍼주는 거는 맞아요. 호구의 확률이 있다. 그리고
꼭 여자만 꽃뱀이라는 것도 없는 게 남자도 엄청 사실 많죠. 되게 많아요. 그래서 제가 연애 이런 상담을 받다 보면 남자야 솔직히 말하면 자기가 돈을 쓰고 데이트를 하는 거에 워낙 익숙해서 그거에 문제의식을 잘 못 갖는 경우들도 생각보다 많은데, 여자분 같은 경우는 내가 직장인이고 얘가 학생이니까 내가 돈 써야지 그러면서 돈을 한 80% 90% 쓰다가 남자가 취직을 했는데도 돈을 안 쓰는 거예요. 계속 9대 1로 가는 거예요. 왜 네가 써? 그러면 이제 남자가 기분 나빠하거나 나 돈 없다고 하거나 지가 망가져왔다고 하거나 그러다가 헤어지는 경우들도 있고. 근데 대부분 이 돈이라고 하는 거는 돈을 쓰는 만큼 사랑하고 같이 가는 것 같아요. 어쩌면. 그러니까 사랑을 돈으로서 표현을 하는 경우도 있는 것 같고, 아니면 네가 사랑하면 돈으로서 증명해, 약간 이런 느낌? 그런 것도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성향적인 부분도 있는 게, 만약에 남자분이나 여자분이 원래 돈을 잘 써. 친구들한테도 후회. 근데 나한테 후회. 그건 괜찮아. 근데 보면 남자분들 보면 여자분들도 보면 정말 돈 안 쓰거든? 근데 맞아. 나한테만 쓰는 사람들이 또 있어. 정말 좋아하는 거야, 그거. 맞아요. 그건 진짜 사랑하는 거야, 이 사람. 맞아요. 이 돈을 나한테 쓰는 것까지는 좋아. 먹고 데이트는 당연히 하니까요. 그게 아니고 여자나 남자가 나한테 돈을 쓰는데 갑자기 터무니없는 막 뭘 사달라고 한다든지 요구를 뭐를 한다든지 자기 힘듦을 얘기하면서 막 돈이 오가는 관계가 만들어진다. 이거는 2번, 3번 고민해야지. 물론 그때 정말 한 8년 만났어. 이 사람은 그런 사람이 아니었어. 근데 살다 보면 또 뭐가 어려워져. 그래서 급하게 돈이 필요해. 이런 경우는 있을 수 있죠. 그걸 잘 구분을 해야 된다는 거지. 근데 꼭 이런 분들은 만난 지 얼마 안 돼서 일이 내 터져요, 말이 항상. 만난 지 뭐 얼마 안 돼서 교통사고가 나고 만난 지 얼마 안 돼가지고 뭐 부모님이 돌아가시고 막 이런 거 있어 진짜로. 근데 그거 확인도 안 돼. 그래서 기준 좀 정해주시면 안 될까요? 만난 지 얼마 만에 이러면은 꽃뱀이다. 얼마 만에가 아니고 일어날 수 없는 일들이 자꾸 일어나면 저는요, 이런 것 같아요. 만난 지 얼마 안 돼서라고 하는 거에 대한 시간의 기준은 좀 정하기는 어렵지만, 결혼을 약속한 것도 아니고 결혼에 대한 이야기를 한 것도 아니고, 그리고 하다못해 결혼 날짜를 잡은 것도 아닌데 돈이 필요하다고 해서 돈이 오고 간다. 그러니까 사실 오고 가지도 않아. 꼭 한쪽에 한쪽만 주죠. 그러니까 돈 얘기가 나오는 관계 자체는 좋은 관계는 아닌 것 같아요. 그럼 저도 꽃뱀 같은 거 잘할 수 있었을 텐데 나 왜 이러고 살았어? 근데 인간이라는 게요, 모든 관계는요 기브앤테이크거든요. 그러니까 심리학에서도요, 모든 관계는 기브앤테이크라고 얘기하는 게 뭐냐면, 정서적으로 상대방한테 사랑을 주면 상대방은 정서가 꼭 사랑이 아니어도 친밀감을 주고, 그리고 내가 그 사람한테 시간을 들이면 그 사람은 나한테 뭐 사랑을 준다거나 약간 이런 기브앤테이크가 있는 게 인생사거든요. 근데 모든 관계라는 게 내가 받은 만큼 돌려줘야 되고, 그리고 내가 준 만큼 받는 게 사실 정말 인지상정이잖아요. 근데 이런 꽃뱀, 그리고 이런 호구의 이런 관계를 가만히 보면 한쪽이 한쪽한테만 계속해서 주는 관계, 그게 돈이 됐건 시간이 됐건 노력이 됐건 사랑이 됐건, 그래서 한쪽이 한쪽만 주는 관계일 때 그게 가장 안 좋은 것 같아요. 내가 돈을 빌려줬으면 그게 다시 와야 되는 건 너무 당연한데 받기만 하는 것, 이런 것들이 항상 문제가 되는 것 같아요. 가장 최근에 있었던 일인데, 둘이 8년을 사귀었어. 8년을 사귀었는데 남자친구가 고시생이야. 그래서 8년을 뒷바라지를 했어. 이 여자 혼자 오로지 다 학원비, 뭐 밥값, 문제집값 다 대줬어. 8년을 키웠어. 고시가 됐어. 가자. 이 호구 잡힌 거라고. 제가 이제 얼마 전에 제가 상담을 했었던 사람 이야기인데요. 첫사랑이었던 거예요, 여자가. 남자의 첫사랑이 여자였던 거예요. 나이도 많아요. 그리고 심지어 돌싱이야, 여자가. 근데 만난 지, 그러니까 엄청, 이 남자는 되게 좀 순수하고 연애를 많이 안 해본 그런 타입인데 좀 돈은 좀 있었던 거예요. 근데 첫사랑이다 보니까 너무 절절하게 이 사람을 되게 좀 어떻게 하면 이 사람을 잘 이렇게 사귀게 될 수 있을까 코치를 이렇게 받았었는데, 보니까 처음에는 이 여자분이 굉장히 좀 순진하고, 그리고 좀 너무 착하고, 그리고 순정적인 이런 사람이라고 생각을 해서 그래 코치를 해서 결국 사귀었는데,
제가 생각하는 패턴하고 너무 안 맞는 거예요. 뭔가가 좀 이상한 거예요. 예를 들어서 분명히 여자가 남자를 꼬셔서 호텔로 데려갔는데 다음날 남자가 사귀자고 해야지 이 관계가 진전이 되는데 사귀자고 했더니 그만 만나 막 이렇게 해버린다거나 너무 신호가 이상한 거예요. 이상하다 했는데 결국은 사귀고 나서 결국 사귀는데 성공을 했어요. 근데 사귀고 나서 일주일 만에 생일이라고 하는 거예요. 생일이라고 해서 이 남자가 선물 뭐 이것저것 해서 거의 한 600~700만 원 정도어치를 사준 거예요. 괜찮다. 굉장히 많이 사준 거죠. 그러니까 뭐 무슨 명품 목걸이에 가방까지 막 이렇게 사준 거예요. 그리고 나서 사귄 지 한 달 정도 됐나? 근데 사귄 지 한 달 정도 됐는데 갑자기 울면서 자기가 지금 빚이 많고 돈이 없다, 너무 힘들다. 근데 네가 나하고 같이 가는 호텔비만 아껴서 나한테 줘도 되지 않느냐.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호텔비는 우리가 같이 쓰는 거지 내가 너를 주기 위한 돈이 아니잖아요. 근데 그 돈 조금 아껴서 나한테 좀 주면 안 되겠냐. 그렇게 얘기를 하더래요. 그래서 남자가 생각해도 비합리적이진 않다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 순간. 근데 그 자체가 사실 잘못된 멘트인 그쵸? 거는 말이 맞아요. 안 되는 멘트. 왜냐면 우리가 함께 쓰기 위해서 이 돈을 쓰는 거지 내가 너한테 주는 돈은 다른 돈이거든요. 근데 그렇게 얘기를 했더니 알겠어. 그러면서 그 자리에서 150만 원인가를 준 거예요. 그리고 나서 매달 500만 원 주면 되겠어? 라고 얘기를 해버린 거예요. 그 500만 원씩을 주는데 문제는 돈을 딱 주고 나니까 다음날 연락이 두절. 그리고 그 다음날도 되게 귀찮아하고 연락을 안 받고. 근데 이게 꽃팬들의 그 패턴이에요. 제가 말한 거 다 적혀있네요. 맞아. 이게 꽃밴들의 패턴이에요. 그래서 돈을 일단 받고 나면 연락이 두절되거나 연락이 안 돼. 그리고 나서 돈 떨어졌을 때도 연락 와. 그리고 잘해줘. 맞아요. 그리고 좀 시간이 지나서 남자가 기분 나빠하는 게 또 티날 것 같을 때 이때쯤은 내가 관리해줘야 될 것 같아. 그럼 한 일주일 정도 뒤에 정말 평상시에는 이 남자가 싫으니까 자꾸 연락을 안 하는 거지만 그래도 이쯤 되면 관리해야 될 것 같아. 이쯤 되면 얘가 기분 나빠할 것 같아. 그럼 그때 와가지고 자기야 사랑해 막 이러는 거예요. 그 이유는 이 남자의 마음을 붙들어 놓기 위해서. 근데 뭐 몇 번 만났다고 사랑이에요. 사랑은 그렇게 상대방을 막 자꾸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사귀고 나서 돈을 계속 심지어 그렇게 한 2주 정도 지나니까 자기는 생활비도 생활비인데 학비, 대학원, 박사과정도 가고 싶다. 그래서 그 돈 조금 아끼면 나 좀 편하게 학교도 다닐 수 있지 않겠냐 이렇게 얘기하면서 학비까지 받아내려고 하고. 그래서 제가 호텔이니까 그만하세요 그랬는데 이 첫사랑이니까 못 그만두더라고요. 결국 계속 주더라고요. 그러더니 나중에는 딴 남자가 있는 것 같아. 이 얘기까지 나왔었는데 이미 돈까지 넘어간 관계는 돌이키기 어렵습니다라고 분명히 얘기했거든요. 근데 결국은 계속 돈을 주면서 만나더라고요. 그러면서 계속 합류를 하더라고요. 본인이 못 바꾼다. 못 태어나와. 그러니까 꼭 뱀인 거지. 모든 관계는 주고 받는 거거든요. 사랑도 한쪽에 한쪽만을 주는 게 아니고요. 서로 주고받는 이 관계가 중요한 거고, 특히 연인 관계든 사랑하는 관계든 만난 지 얼마 안 됐는데 돈이 그 안에 들어간다, 그리고 돈을 주고받고 돈을 요구한다, 혹은 돈이 필요한 관계가 된다, 그런 것 자체가 굉장히 문제가 되고 말이 안 되는 관계거든요. 그래서 혹시라도 아무리 사랑하더라도 돈 얘기가 나온다, 그럼 빨리 거기에서 관계를 멈추셨으면 좋겠습니다. 뜻대로 안 될 거예요. 돈 얘기가 나왔는데 해주고 싶지. 그러면은 그때마다 잘 이 영상을 생각하시면서 절대로 돈이 오가는 관계는 원만하게 지속되기 어렵다는 걸 잊지 마시고, 그러다가 돈도 잃고 사랑도 잃어요. 사랑만 잃으세요. 감사합니다. 고생하셨습니다. 네. 네, 안녕하세요. 미래신녀입니다. 안녕하세요. 심리학자 차이현입니다. 네. 이번 시간 주제는 네. 많은 분들이 생각하는 거거든요. 어떤 사람은 잘 풀리고, 어떤 사람은 안 풀리고, 안 되고 한 사람도 있어요.
이런 사람들은 차이나 특징 같은 게 있다고 하면 뭐가 있을까요? 일단 무속적으로 봤을 때는 이 사람의 운이 언제 들었는지를 봐야 되고 그 운을 맞이하는 자세, 내가 이 운을 어떻게 맞이를 해서 갈 것이냐,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걸로 보이고, 그리고 내가 내 인생이 언제나 안 풀릴 때도 있지만 잘 풀릴 때도 있잖아요. 무속적으로는 삼재라는 게 있고 대운이라는 게 있잖아. 삼재라고 내가 그때도 말씀드렸다시피 삼재면 그 해의 모든 그 나이는 다 안 풀려야 된다는 아주 말도 안 되는 논리가 형성이 되는 거기 때문에 그때를 삼재라고 해서 무조건 내 인생이 안 되고, 내가 대운이라고 해서 내 인생이 무조건 잘 되고 이런 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보면 삼재의 나이인데도 승승장구하는 사람들도 있고 대운이 들었는데도 바닥을 치는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건 뭐냐면 내 운을 내가 들었을 때 내가 긍정적인 마음으로, 적극적인 마음으로 내 인생을 바꿔나가겠다는 의지랑 개선이 되게 필요한데 사주적으로 그런 게 약하신 분들이 있어. 어떤 사람? 그 예를 들어서 본인의 사주 자체, 본인의 성격 자체, 태어난 사주가 되게 소극적이고 소심하고 뭘 못 벌려. 그럼 내가 정말 큰 운이 들었어. 그래서 만약에 이동을 해야 돼, 이직을 해야 되는 수가 들어와 있단 말이야. 예를 들어 높은 연봉으로 다른 데를 가는 걸 시도를 해야 된다든지, 아니면 내가 너무 맞지 않는 성향의 직업을 택했어, 내 사주에 반대로. 그럼 이게 아니라고 일러줬을 때 이거 아니구나, 나에게 맞는 건 이쪽 분야구나, 그리고 딱 그걸 시도를 해서 그 운이 들었을 때 인생을 바꿔나가는 사람은 성공을 하는데, 내가 소심하고 긍정적이지 않고 그런 사람들, 부정적인 사람들은 이거를 바꿔봤자 뭐 되겠어? 또 뭐 별 의지도 없어. 그런 사람들 그냥 거기 다니는 거지. 그러면 인생이 바뀌겠냐? 안 바뀌죠. 그래서 내가 어떤 결단이 필요하고 내가 치고 나가는 추진력, 원동력이 필요했을 때 이거를 잘 못 써먹는 사람들이 대부분 그 잔잔바리로 바닥을 계속 치면서 사는 거예요. 그래서 인생에 변화를 줘야 되는 포인트를 잘 찾는 사람들이 잘 살아. 내 인생에 이때는 이걸 해야 돼, 이때는 이걸 해야 돼 라는 판단이 들었을 때 실행을 하는 사람들이 끝까지 성공할 사람들이 많습니다. 주식도 마찬가지고, 주식을 했어, 떨어져. 아무리 봐도 누가 봐도 빼야 되는 타이밍인데 좀 냅두다 보면 오르지 않을까? 안 빼. 그럼 어떻게 돼? 팍팍 차는 거죠. 더 떨어지죠. 당연하죠. 그러니까 그런 마이너스인데. 포인트를 잘 치고 가야 된다. 내 인생에 큰 그래프를 그렸을 때 내가 여기선 변해야 되는 시점이다. 점을 보러 갔는데 무당이 본인은 내년부터 뭐가 바뀌라는 수가 많으니까 지금 하고 있는 진로를 바꾸세요. 예를 들어 아니면은 뭐 이동을 하세요. 이런 얘기를 했는데 이거를 귀담아 듣지 않고 귀찮아. 그 이유가 가지가지야. 귀찮아서 안 가고, 뭐 간들 잘 되겠냐, 뭐 이런 거. 간들 잘 되니까 가라는 거거든. 그러면 가야지. 그런 거를 과감없이 내 인생의 모험을 걸어야 될 때는 걸어야 된다. 그래야 대박이 나는 거거든. 그래서 이런 게 되게 중요합니다. 긍정적인 태도. 운이 좋은 사람들은 긍정적인 사람들이고요. 운이 안 좋은 사람들은요, 부정적인 사람들. 똑같아. 그러니까 왜 이 사건을 바라보는 시야가 중요하냐면, 긍정적인 사람은요, 같은 상황에서 잘 될 이유 딱 하나에 안 될 이유 99개가 돼도요, 긍정적인 사람은 그 안 될 이유 99%는 중요하지 않아. 잘 될 이유 딱 하나 갖고 되게 노력을 해요. 실패를 해도 계속 노력하고 계속 시도하고. 왜냐면 내 눈에는 그거밖에 안 보이거든. 안 될 이유 99개를 안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계속 시도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잘 안 될 일도 잘 되게 만들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이 긍정적인 사람 보면요, 한번 보세요. 주변에 긍정적인 사람이 있으면 얼마나 기분이 좋아요. 말 한마디 하더라도 잘 될 거야 말 한마디 하는 사람들. 그리고 긍정적인 사람들은 또 잘 웃거든요. 그럼 주변에 사람들이 되게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주변에서 도와주기도 하고, 그리고 잘 웃기도 하고, 그러니까 다 좋아하는 사람들도 굉장히 많아요. 근데 그냥 무조건 긍정적인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긍정적인 것도요, 근거 없는 긍정적인 게 있고요, 근거가 있는 긍정적인 게 있어요. 그러니까 근거가 없는 건 회피예요. 회피라는 게 뭐냐면, 안 될 거 99개를 보기 싫어서 좋은 것만 보면서 잘 될 거야 하지만 아무런 노력하지 않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 아무리 뭘 해도 잘 안 돼요. 근데 내가 저거는 되게 잘 될 거야라고 긍정적으로 보면서도 근거가 있다라는 건 뭐냐면 준비를 했다라는 거거든요. 그리고 준비를 하기 위해서 노력을 굉장히 많이 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준비가 되고, 그리고 그 준비한 상태에서 저건 잘 될 수 있을 것 같아, 나는 할 수 있을 것 같아 라고 했을 때 시도하면 잘 되게 되겠죠. 근데 이런 사람들의 특징을 가만히 보면 자기 성찰을 잘해요.
그러니까 자기 성찰이라는 게 뭐냐면 자기가 살다 보면 언제나 긍정적이라고 다 잘 되는 건 아니에요. 인생의 실패가 99개 중에서 하나 운이 좋아가지고 잘 되고, 그리고 또 그 이후에 실패가 99개가 있는데 운이 좋아서 하나가 또 잘 되고, 그러면서 그걸 실력으로 만들어내는 거거든요. 근데 실패해서 배우는 사람들은 실패를 시행착오 삼아서 자기가 실수했었던 거를 다시 만들어서 자기가 시행착오 생각을 해서 바꿔서 다시 도전을 하잖아요. 근데 실패했었던 방법, 자기 분석도 안 되고, 그리고 자기 반성도 안 되는 사람들은 이미 실패한 방법인데 실패한 방법을 계속 써요. 그러면 성공할 수가 없거든요. 실패했으면 방법을 바꿔야지 성공을 하는 건데, 자기가 무슨 시도를 했는지도 모르고, 그리고 그걸 어떻게 실패했는지도 모르고, 그리고 또 같은 방법을 쓰면 당연히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성공한 사람들, 운이 좋은 사람들, 잘 풀리는 사람들 보면요, 실패를 안 한 사람이 아니에요. 실패를 많이 했지만 실패해서 배워서 새로운 시도를 하고, 그리고 그 시도를 통해서 성장하고, 그리고 노력하고 연습을 하는 건데, 되게 재미있는 게 실패를 하다 보면요, 시도하는 가운데 연습이 돼요. 뭐가 됐든. 근데 그 능력이라는 건 같은 행동을 자주 반복적으로 해야 능력이라는 게 생기거든요. 근데 부정적인 사람들은요, 한번 실패하고 나서 나 안 된 사람이야 그러면서 다시 시도를 안 해요. 시도를 안 하니까 반복적으로 안 하죠. 반복적으로 안 하니까 당연히 실력은 생기지 않아요. 같은 것을 보더라도 부정적인 거 10가지가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100가지 중에서 한 가지만 부정적인 게 있으면 그 부정적인 거 딱 하나 때문에 나머지를 포기하는 게 또 부정적인 사람이기 때문에 이 긍정성과 부정성의 차이가 굉장히 많고, 특히 사회생활 하다 보면 부정적인 사람을 피하라고 그러잖아요. 왜 그러냐면 같은 걸 하더라도 안 될 거야, 야 너 힘들겠어, 너 되겠어, 이렇게 얘기하면 옆에 사람들도 기분이 굉장히 안 좋아요. 그리고 이 부정적인 사람들을 옆에다 두고 싶지 않아요. 두고 싶지 않으니까 도와주고 싶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을 도와주는 사람이 없으니까 당연히 무언가 시도를 해도 더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잘 풀리는 사람하고 안 풀리는 사람은 이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부정과 긍정. 무속인의 입장에서 봤을 때 요달리 정말 되는 일이 하나도 없는 사람들의 성격적인 유형을 굳이 보자면, 안 좋은 해인 것도 있고 나에게 지금 안 좋은 기운이 흐르는 것도 맞아. 그런데 일어나지도 않은 일을 엄청 걱정해요. 그런 사람들이 보면 다 그렇죠. 걱정하다가. 예를 들어 이런 거죠. 저는 이제 되게 긍정파거든요. 너무 심한 긍정파. 그래서 수술을 앞뒀어요. 제가 실제로 큰 수술을 한번 했거든요. 수술을 앞뒀을 때 다들 주위에서 막 그 수술을 하나 가지고, 그 수술을 어차피 해야 되는 거잖아, 이거를 하는 거 가지고 카페가 난리가 나. 그 카페가 있어요. 수술에 관련된 카페가. 거기 보면은 막 이거는 어떨까, 이거는 어떨까 막 물어보는 사람 엄청 많고, 병원도 막 여기저기 막 한 10군데 가서 제일 잘한다는 선생님한테 견적 내고 막 이러시는 분들 보면, 그러다가 늦어지고 수술기가 늦어지고 이러는 거거든. 저는 그냥 한 군데 가서 상담했는데 수술해야 되는데 그냥 끝이거든. 오히려 해야 되는 거니까 어차피. 그래서 그냥 하고 와서 그 다음이 중요하죠. 그냥 뭐 했으니까 어떡해. 긍정적으로 즐겁게 잘해야지. 의사 선생님 말 잘 들으면서 이렇게 하는 사람들은 굉장히 회복도 빨라. 근데 보면 일어나지도 않은데, 이게 부작용이 이런 게 있다는데 이런 거는 생기면 어떡하나요? 뭐 이런 거, 일어나지도 않은 부작용을 걱정하고. 인생도 똑같아. 내 인생을 설계를 했을 때 내가 무슨 사업을 할 거야. 물론 사업을 하기 전에 인생에서 결단을 내려야 되는 시기니까 잘 알아보고 해야 되는 건 맞아요. 근데 아직 손님이 너무 많아서 테이블 회전이 너무 안 되면 어떡할까, 이런 쓸데없는 걱정, 손님이 많을 때에도 걱정, 이런 걱정들 많이 하시는 분들 치고 잘 되는 분이 없어. 그죠? 계획을 세우는 것과 헷갈리면 안 돼. 내가 계획을 세우는 것과 걱정을 하는 게 다른 건데, 계획을 세운답시고 쓸데없는 걱정을 하고 있진 않은지를 한번 잘 봐야 된다는 거지. 심리학에서도 보면요, 이미 지나간 것은 바꿀 수 없고, 그리고 이미 일어난 것은 바꿀 수가 없거든요. 네. 그리고 내가 아닌 남이 이렇게 통제할 수 있는 거 바꿀 수 없어요. 근데 내가 통제하지 못하는 것 갖고 계속해서 걱정하거나 내가 통제하지 못하는 것을 계속 고민하고 생각하고 그리고 후회하고, 이런 사람들은 과거의 발목이 굉장히 많이 잡혀있어요. 그렇지, 맞아요. 계속 그때 그렇게 할 걸, 그때 했으면 어땠을까, 그때 그것만 해서 지금 좀 더 나아졌을 텐데,
앞으로 미래에 대해서 고민을 좀 더 많이 하고, 그리고 미래에 대해서 계획을 세우고, 미래에 대해서 좀 더 준비를 해야 되는데, 내가 바꾸지 못하는 걸 갖고 준비를 하고 내가 바꾸지 못하는 걸 갖고 계속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이게 반성이 아니라 후회를 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한 발자국도 다 나아가지 못해요. 맞아. 예를 들어서 헤어진 사람하고 맞아. 만약에 헤어졌어. 그러면 헤어졌으면 나는 그 사람을 아직도 사랑하지만 상대방이 나를 거절한 거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의 마음은 내가 어떻게 못하거든요. 그러면 그걸 받아들이고 내 새 인생을 찾고 새로운 남자친구를 찾거나 새로운 여자친구를 찾는 게 더 빠른 선택인데도 불구하고 그때 그걸 좀 할 걸 계속 후회를 하는 거예요. 완전 공감. 그러면 과거에 계속 붙잡혀 있고, 계속 어떤 사람들은 자기가 그렇게 살아놓고서는 상처받았다는 거예요. 자기가 놓지 못하면서 자기가 상대방 때문에 상처받았다는 거예요. 상처를 준 사람이 없는데 혼자 상처받았다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은 한 발자국도 더 나아가지 못해요. 그렇게 그 자리에 머무르는 사람들. 근데 그것 또한 태도인 것 같아요. 내가 내 인생을 어떻게 준비를 해서 미래를 갈 것이냐, 미래를 보는 사람하고요, 과거를 보는 사람들, 이 차이들이 굉장히 큰 것 같아요. 아, 이거 맞는 것 같아요. 미래를 보냐, 과거를 보냐. 제가 손님들한테 이제 저는 무당이잖아요. 손님을 대충 성향이 약 1분만 얘기를 해보면 다 나와. 이 사람은 이런 사람이겠구나, 이런 성격을 가졌겠구나가 나와. 일러주시는 것도 있고, 나도 워낙 촉이 빠른 사람이니까. 그런데 제일 답답하신 분들 특징이 학교를 준비해, 수능을 준비하고 있어. 근데 수능을 가서 학교를 가면 거기서 내가 과 아이들하고 잘 어울릴 수 있을까요?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일어나지도 않은 일을 막 벌써부터 막 그거를 잘 어울리는 거야. 지가 노력하면 잘 어울리는 그러니까 거야. 그걸 걱정해. 그거를 무당한테 물어. 점사는 어떻게 나오는지. 이런 쓸데없는 자기의 본인이 노력을 해서 바꿀 수 있는 것들을 물어보면 안 되고, 내가 학교를 가냐 마냐를 물어서 불합격이 나오면 공부를 열심히 해야 되는 거지. 그치. 이렇게 해야 되는 거거든. 이런 게 문제가 있을 수 있다. 그러니까 이런 거는 잘 조심해야 되고, 제가 누누이 손님들한테 하는 얘기가 있어요. 드라마 눈이 부시게라는 명대사가 있어. 불행한 과거로 현재를 망치지 말고, 불안한 미래로, 아까 불행한 과거와 불안한 미래로 현재를 망치지 마세요. 현재를 열심히 사세요. 이 말이 전 되게 와닿아서 한참 카카오 프로필에다 해놓은 적이 있는데, 그 정도로 여러분들도 불행한 과거, 불안한 미래로 현재를 망치지 마시고 현재를 충실히 살면 누구나 잘 풀립니다. 세상을 바꾸거나 남을 바꾸지 못하거든요. 맞아요. 그러면 오로지 세상에서 바꿀 수 있는 건 자기 자신밖에 없어요. 내 생각을 바꾸거나 내 태도를 바꾸거나 내 노력을 바꾸거나 내 방식을 바꾸거나, 이 내가 바뀌어야지 사실 내 인생이 바뀌는데 세상이 바뀌기를 원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네. 그래서 내가 통제할 수 있는 것, 내가 노력해서 바꿀 수 있는 것부터 시작해야지 인생이 변해요. 근데 내가 노력할 수 있는 게 뭔지조차 모르시면 이거는 인생을 바꾸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지금 뭐 할까? 내가 만약에 10년 뒤에 되게 그 자격증을 따서 되게 유명한 전문가가 되고 싶어. 그럼 지금 당장 뭐 해야 되느냐를 봐야 돼요. 그럼 지금 당장 뭐 해야 돼요? 책을 펴서 공부를 해야 되거든요. 근데 TV 보면서 난 전문가가 되고 싶은데, 난 저거 하면 좋을 텐데, 이런 생각만 하고 행동하지 않는 사람들 되게 많거든요. 그래서 지금 당장 내가 뭘 해야 되는지를 찾고 지금 바로 시작을 하셔야 돼요. 그리고 제가 늘 하는 얘기잖아. 바로 시작하세요. 바로 시작하세요. 그래서 정말 제일 중요한 건 이건 것 같아. 긍정적인 마음으로 최선을 다하면 안 되는 일은 없다. 다 잘 된다. 특히 안 되는 사람들의 가장 큰 특징, 남 탓 너무 합니다. 사회 탓, 남 탓. 지금 코로나라서 다 안 되니까 나도 안 되는 거야. 아니거든. 잘 되는 사람들은 잘 된단 말이지. 그렇습니다. 제가 예전에 글을 하나를 읽은 적이 있었는데요. 네. 되게 많은 연구하시는 분한테 되게 많은 시한약이 어마어마하게 온 거예요. 그랬더니 이거 언제 다 해요? 막 이러고 옆에서 그랬더니 그 연구원이 하는 말이, 한 번에 하나씩만 하면 돼요. 이 글을 읽은 적이 있었어요. 제가 아주 어렸을 때. 근데 우리가 걱정하고 무서워하는 게 10년 뒤에 저걸 하기 위해서 해야 될 게 100만 가지가 있으면 그 100만 가지를 지금부터 다 못한다고 생각하니까 지레 겁먹고 시작도 안 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거든요. 근데 그 100만 가지도요, 하나부터 시작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하나 하고 치우고 또 하나 하고 치우고 또 하나 하고 치우고.
그러니까 한 번에 10계단은 못 올라가요. 한 계단 올라가고 또 한 계단 올라가고 한 걸음 가고. 근데 가다가 넘어지더라도 일단 거기까진 갔잖아요. 그럼 또 거기서부터 시작하면 되는데 처음부터 10계단, 100계단을 가겠다고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한 계단부터 하나씩. 그러면 시간이 10년이 쌓이면 그 하나씩이 10년이 쌓이면 그게 그들도 할 수 있는 것처럼 나도 할 수 있다는 거죠. 그거 헷갈리시면 안 돼요. 내가 끈기가 없는 건지 게으른 건지. 이걸 잘 봐야 돼. 내가 게으른 건지 진짜 끈기가 없는 건지. 헷갈리시는 분들 많아. 운이 좋은 사람하고 운이 안 좋은 사람, 잘 풀리는 사람과 안 풀리는 사람들을 보면요, 결국은 태도의 문제인 것 같아요. 내가 내 인생을 어떤 태도로 살 것이냐, 여기에서 가장 큰 차이가 생기는 것 같다는 생각을 합니다. 네. 무속적으로도 내 운이 언제 들었는지 잘 확인을 해서 그 운이 들었을 때 잘 적극적인 자세로 임하는 게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